그게 잘 됐겠어? 너는 붙들려. 저 새끼도 붙들리고 다른 새끼들도 붙들려. 각자가 따로 끌려가서 그 뒤로 며칠이고 몇 달이고 서로의 소식을 모르는 거야. 너는 모르지. 저 새끼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저 새끼도 그걸 몰라. 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애들이 자꾸 사라지는데 복숭아술로 유명하니까 이 마을엔 관광객들이 자꾸 오네. 복숭아술을 먹고 100년, 200년 늙지도 않고 연병하며 살아가려고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그리고 그런 날이었던 거야.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었던 거야. 마을에 흐르는 개천을 따라 노점들이 설치되었고 색색의 지붕도 걸렸고 저고리를 입은 사람들이 춤을 추는 날 빨갛고 노랗고 파란 지붕 아래서 먹고 마시고 춤추며 신난다 신난다. 바로 그런 날에 시체가 발견되고 마네. 신체 일부가 말이야. 작은 발 같은 거. 어떻게 됐겠어. 축제는 중단되고 수색이 벌어지고 살인범이 발견되었겠지. 그는 밧줄에 묶인 채로 나타난다. 관광객들이 그를 보러 모이지. 그는 몸집이 크고 피부가 흰 인간이야. 밀가루 반죽으로 어설프게 빚은 빵 과자처럼 생겼는데 희한하게도 그게 너야. 듣고 있냐? 이 새끼야. 그게 너란 말이야, 응? 자, 너는 이제 아주 아둔한 얼굴을 하고 현장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본다. 너는 내가 죽인 아이들을 숨긴 장소를 그들에게 가리켜 보인다. 물속이야. 너는 그걸 자루에 넣은 다음 밧줄로 봉해서 물속에 담가 놓았던 거야. 이제 사람들이 밧줄을 끌어당기네. 신체를 담은 자루들이 개천에서 올라온다. 저걸 봐라. 밧줄 하나에 하나씩이다. 발이 당겼거나 손이 당겼거나 머리를 담은 자루가 하나씩. 어머니가 많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큰 덩어리가 물속에서 올라오는 거야. 누군가 안에 든 것을 확인하려고 자루를 쬐겠지. 물이 흘러나왔겠지. 안에 든 것도 흘러나왔겠지. 팔다리를 잃은 몸이다. 그거 몸뿐이야. 너는 그 몸을 알아본다. 네가 죽인 몸이고 죽지 않았으면 했던 몸이지. 그게 누굴까? 너는 그를 불러보려고 입이 벌린다. 어때 벌렸냐고. 그런데 그 이름을 말하려고 하는 순간 혀가 사라지는 거야. 혀가 사라지고 입이 닫혀버리는 거야. 어쩔래? 이제 어쩔래? 복숭아술로 유명한 그 마을에서 경찰이 살인한 남자애에게 자를 쥐어주고 몸의 길이를 재라고 명령한다. 너는 그걸 재아두라니까. 응? 놀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너는 그 몸을 길이를 잰다. 그러더니 검지를 치켜들고 이제 외쳐봐.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35cm. 자, 이제 이 꿈은 어떻게 끝날까? 응? 어떻게 끝날까? 나 병신 아니야. 나 병신 아니다. 엘리셔의 동생이 말했다. 새끼새처럼 머리털이 헝클어진 채로 고물상 마당에 서 있다. 엘리시아가 그를 본다. 얼굴은 희고 주먹은 빨갛다. 그는 자기가 병신이 아니라 거듭말한다. 그 증거를 어딘가에 남겨두었다고 말한다. 보러 갈래? 그것을 보러 간다. 엘리시아의 동생 앞에서 엘리시아와 고미가 그의 뒤를 따라 걷는다. 수일 전과 같은 경로로 고모리를 빠져나가 개활지를 건너 번화가에 다다른다. 엘리시아의 동생이 이끄는 길은 첫 번째 투어보다도 더 중심을 향해 들어간다. 첫 번째 투어의 반환적인 전화 박스를 지나 5정거장 정도나 더 나아가 비좁은 목도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진다. 피자 체인점과 디지털 프라자 사이에 어둡고 습한 골목으로 들어간다. 올리브와 치즈를 굽는 냄새, 식은 기린 냄새, 납을 데우는 냄새와 젖은 곰팡이 냄새가 나는 골목이다. 엘리샤의 동생은 걸음을 멈추고 건물 아래쪽을 가리키며 이것을 보라고 말한다. 빗물이 튄 흔적으로 더럽혀진 머릿돌에 그의 이름이 있다. 가늘고 뾰족한 것으로 1983년에 머릿돌 구석을 긁어내고 새긴 이름이다. 엘리시오와 고미는 그 이름을 확인한다. 그는 여기까지 혼자 왔다고 말한다. 혼자서 갓길을 걸어 개활지를 통과했다고 말한다. 엘리시아는 그것을 생각해 본다. 1시간은 걸렸을 것이다. 활주로처럼 넓고 길게 이어진 도로를 달리는 트럭과 버스들을 휩쓸어갈 듯한 기세로 그의 곁을 스쳤을 것이다. 번화가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을 틈을 걷기 위해서는 별도의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고 마침내 이 골목의 당도에 이름을 새긴 뒤에는 다시 혼자서 온 길을 뒤돌았을 것이다. 작고 씁쓸한 영웅처럼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왕복 10차선 도로 곁을 열심히 걸었을 것이다. 그는 아마도 흘러내릴 머리카락을 고깃짓을 넘기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제 알겠냐? 나는 병신이 아니다. 알겠다.
너는 병신이 아니라고 엘리시아가 대답한다. 너더러 병신이라고 말하는 새끼가 있다면 그 새끼가 나쁜 거고 진정 병신인 거다. 엘리시아의 동생이 그걸 듣고 고개를 끄덕인다. 얼굴을 붉히고 말하는 자. 이제 햄버거 먹을 거다. 엘리시아는 은행나무에 붙은 매미를 본다. 손이 닿을 만한 줄기에 붙어 강해 보이는 다갈색 배를 떨고 있다. 엘리시아는 그걸 잡으려고 은행나무 아래 덤불에 발을 들인다. 덤불은 개들의 무덤이다. 작은 뼈가 여태 축축할지도 모를 두개골과 그 속에 조그만 장막, 그런 것들이 묻혀 있을 것이다. 엘리시아는 그것 위에 조심스럽게 발을 닫고 서서 매미를 향해 몸을 뻗는다. 아슬아슬하게 닿지 않는다. 나무 줄기에 바짝 몸을 붙이고 다시 한번 이번에 힘껏 팔을 뻗어본다. 발밑에서 뭔가 부러진다. 그 매미가 그 소리를 듣고 따구름을 뭉친다. 그때는 어디까지 왔나? 그대에게 엘리시아의 계절에 관해 말하고 싶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환등기처럼 돌아가고 돌아오는 사계에 관한 말이다. 엘리셔의 사계에서 시발년은 아이들의 뒤를 성큼성큼 쫓고 아이들은 노인을 쫓고 노인은 시발년을 살금살금 쫓는다. 언제까지고 벽 위를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림자들처럼 반복된다. 이즈음 엘리셔의 어머니는 엘리셔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두고 더럽히지는 정도를 감시한다. 아무 때나 소매나 옷깃을 뒤집어보고 얼룩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얼룩은 말하자면 촉매로 작용하는데 어느 정도가 안정적일지 짐작할 수 없어 불안정한 촉매다. 간장 한 방울 정도는 괜찮다가도 다른 날은 그 정도도 즉각 씨발림이 전개된다. 이러고 보니 엘리셔에게 깨끗한 옷은 억지로 입혀야 하는 시발년의 피부나 다름없다. 옷깃에 쓸리고 나는 목엔 발진이 돋았다. 엘리셔는 그걸 긁으며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그는 기분이 좋지 않은 듯한 모습으로 벽 앞에 서 있다. 뒷짐을 지고 서서 젖은 벽을 바라본다. 이 집의 내벽엔 결로가 끊이지 않아서 갈색 얼룩이 크고 시든 곳처럼 벽을 덮고 있다. 사람은 없고 거주를 가짜로 증명할 물건만 몇 가지 놓인 위층은 상태가 더하다. 더 나은 보상금을 바라고 지었으므로 결국은 헐벗기 위해 지은 집이지만 너무 막 지었다고 노인은 불평한다. 그는 이렇게 벽을 바라보며 서 있고는 하다가 저녁이 되면 반주를 마시고 첫째 알드가 딸에게 전화를 건다. 내일이라도 짐을 간단하게 꾸려서 새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며 거절한다. 노인은 낙심해서 전화를 끊은 뒤 그들이 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집을 비워둬서 결로가 생겼다고 말한다. 또 어느 날은 결로가 생겨서 그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라고 불평한다. 그러다 날이 바뀌면 다시 벽 앞에 서고 저녁이 되면 전화를 건다. 엘리시아와 엘리시아의 동생은 몰래 위층으로 올라가서 천장을 향해 고개를 젖힌다. 신기한 형태로 매달린 물방울들을 바라본다. 물방울은 일정한 간격으로 맺혔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더 큰 물방울이 된다. 엘리시아와 엘리시아의 동생은 물방울이 자라는 것을 관찰한다. 밤새 자란 물방울을 탁구공 절반만한 크기가 된 것을 확인하면 의자를 밟고 서서 나뭇가지로 찌른다. 나뭇가지를 타고 뭔가 진득하게 여겨지는 물이 팔뚝까지 흘러내리고 그러면 엘리시아의 동생이 질색을 하며 기뻐한다. 고모리엔 묘하게 사람이 늘었다. 엘리시아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낡은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문이 8개나 달린 슬레이트 주택을 세운 집도 있고 우편함을 넣어 6개씩 단 단독 빌라도 2개가 더 지어졌다. 한 집이 있던 자리에 세 집, 네 집이 생겼으므로 사는 사람은 늘었는데 늘어난 사람은 별로 볼 수 없고 마을은 전과 다름없이 고요하다. 시멘트를 실은 덤프트럭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간다. 여러 쌍의 강폭 타이어로 고무리의 좁은 길에서 용케 미끄러지지 않고 하수처리장 방향으로 말이다. 엘리시아와 고민은 지금 막 트럭이 지나간 길을 걸어 단추공장 앞을 지난다. 단추공장은 여러 겹의 부직포로 덮인 비닐하우스 모양의 가건물이다. 예전엔 그 속에서 사람들이 단추를 만들었다. 도로에서 단추공장으로 접어드는 짧은 진입로엔 낡고 축축한 부직포가 깔려있고 단추를 찍어내고 남은 조개 껍데기들이 구멍 뚫린 채로 박혀 있다. 공장은 오래전에 문을 닫았고 단추를 만들던 사람들도 어디론가 가버렸는데 고모리 사람들은 여전히 단추 공장이라고 부른다. 단추 공장 문이 열리고 낯선 소년이 바깥으로 나온다. 눈이 가늘고 머리털이 붉다. 엘리셔와 고민은 그를 보고 멈춰선다. 엘리셔가 그를 기억한다. 같은 학급이었던 소년이다. 그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두리번거리다가 엘리셔를 향해 말한다. 늘 여기 사냐? 이 동네 뭐냐?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이 동네 이상하다. 엘리셔와 고민은 그를 무시하고 계속 걷는다.
소년이 게임을 하겠느냐고 등뒤에서 묻는다. 어디서? 여기서 여기란 여기 나 지금 여기 산다라며 소년이 가리킨 건 다름 아닌 단추공장이다. 어떡할까? 엘리시아가 고민을 망설이다 그를 따라 단추공장에 들어간다. 못 박힌 판자로 줄고 폐쇄되어 있던 단추공장 문이 열린다. 그것만으로도 흥미로운데 단추공장의 내부는 더욱 흥미롭다. 피아노, 소파, 침대, 매트리스, 거대한 나무 등치로 만들어진 탁자, 베백 보인 나뭇가지로 만든 의자들, 유리문이 달린 장식장, 여기저기 되는 대로 놓인 가구들 덕분에 단추공장은 이제 가구 공장 창고처럼 보인다. 콘센트와 콘센트를 잇는 방법으로 연결된 전선들이 벽에 걸려 있고 전구들이 열매처럼 전선에 달려 단추 공장을 오독오독하게 밝히고 있다. 천장이 너무 높아 불빛은 구조까지 닿지 못하고 가구들 위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엘리시아는 방구형의 솟은 천장을 향해 고개를 젖히고 언제부터 여기 살았느냐고 소년에게 묻는다. 소년은 엘리시아의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여기서 살고 있었다고 대답한다. 엘리샤와 고민은 가구들 사이를 걸어다닌다. 매트리스는 비닐벽에 든 채로 세워져 있고 테이프로 돌돌 말린 피아노가 있고 장식장이 피아노를 향해 좁다란 길을 내는 형태를 놓였고 소파는 장식장 뒷면을 향해 놓였다. 장식장이 만들어낸 모퉁이를 돌자 양문형 냉장고의 뒷문으로 막힌 막다른 길이다. 모두 생나무 마루 위에 놓였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곰팡이로부터 가구들을 보호하고자 마루를 깔았을 것이다. 무대 같아 보인다. 걸을 때마다 발밑이 텅텅 울린다. 물건들이 기묘한 배치에 매료된 고민은 입을 다물고 돌아다니면서 장식장에 놓인 인형들, 자개 상자들, 양귀비와 딸기, 무늬가 있는 접시들, 바닥에 놓인 호박색 샹들리에를 만지작거린다. 엘리시아는 소년의 책상 앞에 서서 게임하는 소년을 구경한다. 모니터에서 전개되는 화면을 바라본다. 영역을 만들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군대를 먹이고 영역을 넓힌다. 라고 소년은 설명한다. 영역을 넓힐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면 더 많은 군대를 먹일 수 있다. 뭐? 왜냐고? 더 많은 군대를 영역에 넓힐 수 있고 더 넓은 영역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더 많은 에너지로 더 많은 군대를 먹일 수 있고 더 많은 군대를 영역을 더 넓힐 수 있다니까. 너 머리 나쁘냐? 말을 못 알아들어? 그 소파 조심해라. 진짜 가죽이야. 우리 엄마가 아낀다. 뭐 가짜 가죽도 있느냐고? 장난하냐 지금? 소녀는 화면을 노려보며 더 요란하게 더 분주하게 게임을 전개시키다가 마침내 엘리시어에게 양보한다. 초조한 듯 게임에 간섭하고는 하다가 이내 흥미를 잃고 화장대 앞에 앉아서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고민을 바라본다. 저건 자기 엄마의 스카프라고 소년이 말한다. 저 새끼가 왜 여자들 물건을 목에 두르고 있냐? 쟤 저런 거 좋아하냐? 호모냐? 저런 거 좋아하면 호모냐? 호모지 그럼 호모다. 에이 씨발 별게 다 있네. 가지가지 한다. 니네 동네라고 소년은 말한다. 야 구미가 거울 앞에서 돌아앉으며 말한다. 너 아까부터 자꾸 이 동네 니네 동네 그러는데 너는 여기 안 사냐? 뭐? 너는 이 동네 안 사냐고. 안 산다. 지랄한다. 그럼 여기 뭐냐? 니네 집 물건 니 컴퓨터 여기 다 있는데 뭘 여긴 뭐냐고. 여긴 임시야. 뭐? 원래 우리 집은 여기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 아빠가 공무원인데 여기서 잠깐 살고 금방 아파트로 갈 거다. 무슨 소리냐 그게. 여긴 우리 동네가 아니고 니들 동네란 얘기야. 야 그거 만지지 마. 그거 내놔. 화장대 쪽으로 걸어간 소년이 고미의 목에 들린 스카프를 낚아챈다. 매듭 때문에 고미는 순식간에 목을 졸리고 기침한다. 아 뭐야 존나 내나 호모 새끼야. 내가 왜 호모냐 새끼야. 이러고 노니까 호모지야. 씨발 역겨워서. 내가 뭘 했다고 역겨워 이 씨발 새끼야. 역겨우니까 씨발 역겹지 새끼야. 씨발 그만해 새끼야. 역겹다 역겹다 새끼야. 어쩔래 새끼야. 너는 호모 새끼고 이 새끼도 호모 새끼다. 니들 쌍으로 호모지. 호모 씨발 호모 동네다. 니네 동네는 씨발 호모끼리나 놀아라 새끼들아. 내가 호모냐? 너도 호모지. 호모 새끼랑 다니니까 호모. 네가 모르는 모양인데 호모는 사람이란 뜻이야 이 새끼야. 호모가 왜 사람이야 새끼야. 그게 어떻게 사람이냐고 씨발. 애도 못 낳는데. 야 이 새끼 말 봐라. 네 말나 봐 새끼야. 그래 호모다. 내가 호모다. 이 새끼야 어쩔래 새끼야. 이 씨발 새끼야. 나는 호모고 너는 호모 아니지 새끼야. 이 호모도 아닌 새끼야 씨발. 씨발 그만하라고 새끼야. 아 존나 그만해라. 아 씨발 씨발아 우리 간다 가라 씨발 간다고 씨발 씨발 새끼야. 씨발아. 단추공장 진입로에서 고민은 돌아갈까라고 말한다. 돌아가서 저 새끼 한 대 때려줄까라고. 때리고 싶냐? 그럼 때릴까? 씨발 한 대씩이나. 한 대씩이다. 엘리샤와 고민은 단추공장 문 앞으로 돌아간다. 문은 닫혔다. 안쪽에서 고리를 걸어둔 듯 달각달각 흔들리기만 할 뿐이지 열리지 않는다.
엘리시아가 고민은 번갈아 문고리를 쥐고 흔들어보고 문 아래쪽을 걷어찬다. 문 열어라 씨발 하며 두들기고 문 안에 숨은 사람의 겁먹은 기색을 즐기면서 달각달각 열리지 않는 문을 밀고 당긴다. 열리지 않을수록 더 거칠고 의기양양하게 문을 두들긴다. 씨발 호모가 돌아왔다고 외친다. 여름내 울던 매미는 가벼워져 바닥으로 떨어지고 엘리시아는 그와 같은 소리를 밤에 듣는다. 퍽 그리고 퍽 하는 소리가 이어져 꿈이 어지럽고 몸은 괴롭다. 고막이 당기고 뼈마디가 뻐근해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깰 때도 있다. 엘리시아는 잘한다. 팔도 다리도 길어졌지만 여전히 시발년을 이길 수 없다. 엘리시아는 그렇게 생각한다. 시발됨의 상태일 때 그녀는 엄청난 파워를 지녔고 마찬가지에 파워를 지니지 않은 인간이면 누구도 그녀를 이길 수 없다고 말이다. 엘리시아는 어느 날 그녀가 부엌에서 솥을 향해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것을 본다. 그녀는 그것을 옮기는데 애를 먹고 있다. 그녀가 엘리시아를 발견하고 허리를 편다. 솥을 가리켜 보이며 이것을 옮기라고 말한다. 엘리시아는 무게를 각오하고 솥을 들어 올린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무겁지 않다. 조금도 무겁지 않다. 엘리시아 어머니가 저 위로라고 개촉한다. 엘리시아는 솥을 들어서 그녀가 말한 위치로 옮긴다. 핏물에 잠긴 뼈들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자각한다. 그 순간을 눈치채고 기억해둔다. 이제 엘리시아는 그녀를 관찰한다. 동그란 얼굴, 목을 덮은 검은 머리카락, 아랫배가 약간 나은 어린아이 같은 몸, 가느다란 목과 작은 발톱, 짧게 자른 손톱, 먹을 때 음식을 향해 혀를 내미는 습관, 발을 거의 들어 올리지 않고 발바닥으로 바닥을 스치며 걷는 모습, 개에게 먹을 것을 모으는 바구니에 남은 음식을 없는 모습, 당근 껍질을 벗긴다, 당근을 자른다, 당근을 먹는다, 낮잠을 자고 화장술을 바르고 손가락 마디를 꺾고 쓰레기통을 들여다보는 모습, 손소독제와 세제를 사용해서 섬유가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집요하게 얼룩을 세탁하는 모습을 관찰한다. 고모리의 재개발 공고가 발표되고 조합 사무실이 만들어진 뒤로 엘리샤의 아버지는 외출할 때가 많고 그녀는 그 시간 동안 견과류를 먹으며 텔레비전을 본다. 웃음이 많거나 누군가 즐거워 보이는 프로그램은 선택하지 않고 고발하거나 고통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틀어두고 마침 아내가 남편을 배반하고 남편이 아내를 등쳐먹는 내용의 프로그램, 방치된 아이들, 더러운 집과 이웃에 불을 지른 사람들, 귀신이 들렸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를 고쳐보겠다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을 틀어둔다. 장치를 통해 변조된 목소리에 몰래 녹음한 소리들, 부스럭거리는 온갖 불행한 소리들 속에서 그녀는 호두를 짚고 호두를 깨고 호두 속을 꺼내고 방금 꺼낸 호두 속을 다 먹기도 전에 또 다른 호두를 짚고 호두를 깨고 다른 호두를 집었는데 놓치고 호두를 줍고 호두까기가 시원찮은 듯 날을 벌렸다. 접었다 해보고 호두까기에 호두를 끼우고 호두를 깨고 호두 속을 꺼내고 입을 넣고 호두를 짚고 호두를 깨고 호두 속을 접시에 모으고 호두를 깨는 틈틈이 먹으면서 2줌 이상이 되도록 호두 속을 모았다가 호두까기를 던져두고 무릎과 가슴에 호두 속 껍질을 묻힌 채로 호두를 씹는다. 이게 보네 하고 그녀가 말한다. 보고 있네 재수없는 눈가를 하고 응 보네. 그녀는 이제 엘리시아보다 크지 않다. 엘리시아는 이제 그녀가 자신보다 크지 않으면 어쩌면 작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깨를 대고 나란히 설 일이 없으므로 확실하게 알아낼 방법은 없지만 그녀가 문간을 지날 때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려고 서 있을 때 부엌에서 등을 보이고 서 있을 때 머리의 높이와 위치를 기억해두고 나중에 그 자리에 서보는 방법으로 비교하고 관찰해서 그것을 알아내고 깨닫는다. 놀랍다. 그건 아주 놀랍다. 어쩌면 엘리시아가 그녀를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엘리시아는 고모에게 말한다. 내가 제압할 수 있을 것 같다. 때릴 거냐? 때릴 거다. 그래. 그럼 다 달라질 것 같다. 그럼 때려라. 그런데 궁금해. 뭐가 잘 이기는 법. 그렇게 뭐냐? 왜냐하면 나는 이기고 싶고 그것도 효과적으로 이기고 싶고 그건 이 여자 하니까 시발려는 강하지 않냐? 존나게 강하지 않냐? 어설프게 덤볐다가는 좆된다. 그러니까 잘 이기고 싶다. 맛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 맛을 보여줘라. 그래서 궁금한 거다. 한 번에 그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그걸 내가 꼭 알아야 된다.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 아는 거 있어? 난 모르겠다. 그냥 때리면 안 되냐? 이런 건 어디다 물어봐야 되지? 구청에 가볼래? 고미가 말한다. 고미는 방을 나갔다가 노란색 석류철을 안고 돌아온다. 공상 주인이 내 것인 듯
표지에 커다란 지문을 올리고 있다. 고민은 빠르게 페이지를 넘긴다. 투명한 봉투에 단기 명함들, 종이들, 추진위원회, 진단조합 공시지가, 협의 등등의 문구가 적히고 볼펜으로 무언가를 그려넣은 종이들이 팔락팔락 넘어간다. 고민은 재물조사를 거부한다고 적힌 빨간 탁지들이 담긴 봉투 속에서 길게 접힌 팸플렛 한 장을 꺼내 그걸 바닥에 펼친다. 구청 홍보물로 전화번호와 안내문이 적혀 있다. 고미가 손가락으로 팸플릿을 눌러 보이며 말한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잖냐 물어보라고. 우리 아버지하고 너희 아버지하고 동네 사람들 요즘 여기 가서 뭐 많이 물어보더라. 우리도 가보자. 엘리시아와 고미는 팸플릿을 접어 주머니에 넣고 구청으로 간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말없이 앉아 가다가 안내방송을 듣고 하차한다. 구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낡은 건물이다. 입구에 커다란 거울이 걸려 있다. 거울 주변이 어두워서 방문객은 거울의 존재를 몰랐다가 자기 곁으로 휙 따라붙는 그림자를 보고서야 흠칫 놀란 거울을 알아차리게 된다. 엘리시오도 그렇게 된다. 깜짝이야. 고미가 엘리시오의 곁에서 말한다. 거울에 비친 로비는 어둡고 널찍하다. 긴 의자에 앉은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엘리시오와 고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린다. 대기는 길고 지루하게 이어진다. 혼자서 로비를 어실렁거리던 고미가 엘리시오의 곁으로 돌아와 팸플릿을 한 장 펼쳐 보인다. 주머니에 넣어 가져온 것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 모든 페이지에 만화가 그려져 있다. 여길 봐라. 각종 민원, 신고 접수, 가정폭력 3단, 가정폭력 1에 엘리시아는 마지막 페이지의 만화를 들여다본다. 눈 밑에 주름이 5개씩 그려진 아이들이 지친 모습으로 서 있고 그들 곁에 구겨진 양복 입은 남자가 양팔을 치켜들고 한쪽 발로 공중을 치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다. 그는 화를 내거나 힘껏 점프를 하거나 이제 막 어딘가에서 떨어졌거나 탈춤을 추는 것처럼 보인다. 엘리시어의 시발년에 비하면 천진해 보일 정도지만 엘리시어는 그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가정폭력이라는 말을 기억해둔다. 순서가 되었을 때 그것을 펼쳐 데스크에 올린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서류를 옮기고 있던 여자가 팸플렛을 보더니 얼굴을 든다. 그녀를 잘 보려는 듯 눈을 찡그리고 엘리시아와 고미를 한동안 보고 있다가 말한다. 가정복지과로 가세요. 거기는 한 달 전에 임시청사로 이전했어요. 그리고 가서 담당자를 찾아봐요. 엘리시아와 고민은 담당자를 찾아간다. 못할 게 뭐냐. 구청 직원이 가르쳐준 대로 구청 앞에서 길을 건너고 왼쪽으로 성당이 보일 때까지 걷는다. 잘못 접어든 게 아닐까 싶을 무렵에 상가 건물 뒤편으로 성당 탑을 발견하고 마침내 임시청사에 다다른다. 나름 맑고 이따금 빗방울이 떨어진다. 담당자가 가정폭력 키워드를 가지고 로비를 들어설 때만 해도 못할 게 뭐야? 라는 상태로 의기양양했는데 텅 빈 로비, 덜 마른 대리석 냄새가 나는 로비에서 바로 방향을 잃어버린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이곳엔 안내판도 거울도 없다. 정면 높다란 벽에 검은 문자 반을 가진 시계가 하나 걸려 있을 뿐이다. 경비원이 시계 아래 서서 이쪽을 유심히 바라본다. 그가 다가와 뭔가를 묻기 전에 엘리시아와 고민은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탄다. 몇 층이냐? 아무거나 눌러봐. 엘리베이터는 4층이고 에서 멈추고 엘리시아와 고민은 벽과 바닥이 희고 반들반들하게 빛나는 복도로 나간다. 복도 양쪽으로 폭이 좁은 문이 여러 개 달렸는데 모두 닫혀 있다. 엘리시아와 고민은 각각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져 문들을 살펴본다.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가정목지, 여성목지라고 적힌 조그만 종이 조각이 문 위에 붙어 있다. 그걸 바라보며 망설인다. 이제 어떻게 할까? 두드릴까? 두드려도 되나? 두드려라. 두드리고 기다려도 아무런 대꾸가 없어. 아마도 비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을 연다. 파티션으로 정리된 사무실에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하게 앉아있는 광경을 에이시언 처음 보고 놀랐다고 생각하며 열대식물 화분 곁에서 기다린다. 곤색 넥타이를 맨 남자가 서류를 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그들을 본다. 그가 무슨 일로 오셨느냐고 묻는다. 엘리시아와 고민은 서로를 바라본다. 복지과요. 여기가 복지과입니다. 우린 담당자를 만나고 싶어요. 가정폭력이거든요. 네? 담당자요. 가정폭력. 남자는 당황한 기색으로 두리번거리더니 일단 들어오라고 말한다. 엘리시아와 고민은 안쪽으로 안내된다. 실내가 문득 소란해진 이유를 보려고 고개를 드는 사람들 곁을 지나 파티션과 파티션 사이에 놓인 둥근 탁자 앞으로 말이다. 8명 정도는 둘러 앉을 수 있는 커다란 탁자에 메모지와 종이컵이 놓여있다. 그들을 그 자리로 안내한 남자가 앉으라고 말하지만 엘리시아와 고민은 앉지 않는다. 그는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한 뒤 담당자가
우리 담당자가 하고 중얼거리며 여기저기 담당자를 물으며 돌아다닌다. 탁자에 놓인 종이컵 테두리에 갈색 얼룩이 묻었다. 구미는 소리를 죽인 텔레비전을 향해 고개를 돌린 채로 어딘가에 홍수 소식을 전하는 화면에 정신이 팔린 듯 서 있다. 야 하고 엘리시아가 속삭인다. 그냥 갈까? 왜? 좆됐다. 아 왜? 존댓말. 존댓말? 그게 왜? 그냥 그런 느낌이다. 남자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당한 기색은 젊은 여자를 데리고 돌아오더니 여기엔 담당자가 없다고 말한다. 여기는 상담하는 곳이 아니고 행정 업무를 보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을 처리하는 곳이고 사설기관에 상담을 맡기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전화번호를 주겠다고 덧붙인다. 그게 필요하냐고. 엘리시아와 고민은 필요하다고 답한다. 여자가 자기 책상으로 돌아가 메모지와 공책을 뒤적이며 전화번호를 찾는다. 그녀는 그것을 좀처럼 찾아내지 못한다. 엘리시아와 고민은 탁자에 대서 엄청난 기세로 자기 책상을 뒤지는 그녀를 지켜본다. 이 소란을 확인하려고 파티션 너머에서 사람들이 머리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그녀가 마침내 메모를 찾아내며 귀까지 빨개진 모습으로 새로운 메모지에 전화번호와 위치를 옮겨 적는 것을 지켜본다. 담당자를 찾아간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터프하게 7081호를 찾아낸다. 상담센터는 임시청사에서 2블록 떨어진 거리에 거대한 오피스텔 건물에 있다. 벽에 붙은 안내도를 들여다보며 상담센터라고 적힌 명패를 찾아내고 층수와 호수를 확인한 뒤 엘리베이터를 탄다. 길고 어두운 복도에서 엘리시어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고미가 나서서 문을 두드린다. 대답이 없다. 두 번째 노크에도 대답이 없어. 돌아서는 순간 머리를 짧게 깎은 남자가 문을 열고 얼굴을 내민다. 그는 문고리를 잡은 채로 엘리시어와 고미를 확인한 뒤 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복도를 살펴보고 방문자들을 향해 묻는다. 학생들 상담하시려고요? 네. 아, 나는 지금 외출하려는 참이었는데. 하지만 들어와요. 들어와. 엘리시아와 고민은 요구르트색 러그가 깔린 형광색 신발을 벗어두고 상담실로 들어간다. 엘리시아는 이 장소로 들어서자마자 돌아나가고 싶다고 느낀다. 앉으라는 대로 일단은 앉았지만 그 공간을 되는 대로 장식하고 있는 것들, 편의상 놓인 것들, 가정집 같은 분위기와 냄새에 1차적으로 와서는 안 될 곳. 예컨대 남의 집 오고 말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래쪽 단이 구기진 블라인드 커다란 밤색 책상, 두꺼운 유리 아래에 끼워 넣은 고지서와 세계지도, 수소나 화분, 가족 사진을 끼운 액자, 지문투성이, 검은 전화기, 누비천으로 감싼 휴지 상자, 핸드크림, 바닐라향, 그리고 상담사의 엉덩이와 등에 짓눌려 움푹 꺼진 가죽 의자, 책상 위엔 먹다 남은 빵과 버터를 열어둔 접시가 놓여 있다. 실례라고 말한 뒤 그는 접시를 어딘가로 가져갔다가 휴지로 손가락을 닿으며 돌아와서 푹 파묻히도록 의자에 앉는다. 자 하고 책상 건너편에서 그는 말한다. 시작해봅시다. 흉기를 사용하나요? 라고 그가 묻는다. 엘리시아는 잘 생각해보고 대답한다. 아니요. 묻거나 감금하나요? 아니요. 그냥 때려요. 그냥 때린다. 하고 그는 상담일지에 볼펜으로 적는다. 더 해보세요. 이야기를 더 해보세요. 라고 그가 말하고 엘리시아는 더한다. 시발년이거든요. 응? 시발년이 된다고요. 상담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상담일지에 뭔가를 적고 엘리시어가 그 내용을 보려고 고개를 빼자 그는 방금 전에 쓴 것 위에 동그라미를 여러 가 그려 그것을 볼 수 없게 만든다. 그 상담일지 위에서 양손을 맞대고 떨어뜨려 맞대면서 엘리시아를 바라본다. 고민을 발가락에 걸린 슬리퍼를 내려다보면 발을 떨고 있다. 상담사는 뭔가를 더 적고 고개를 든다. 그래요?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상당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나는 판단해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 부모님이 각각이 지니고 있는 상처라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머님에게나 아버지에게나 우리 학생이 미처 알지 못한 내면의 상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처들을 제때 제대로 치료받거나 위로하지 못하고 감신도 받지 못하고 사랑받았다는 경험도 부족하고요. 보호받아야 했을 때 자신은 보호받지 못했다는 상처, 외로움 이런 것들이 안에서부터 골마서 모든 일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은 학생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알 수 없고 우리가 같이 들어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부모님도 자기 감정을 정화하고 자기 트라우마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우리 상담자들도 이쪽은 동생인가요? 아니라고요? 상담은 본래 직계 가족 말고는 동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도 부모님의 행동에 관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학생이 몇 살이라고요? 아니 그렇게나 됐나요? 어려 보이네. 우리 학생은 가족에 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테지만 만사의 근원은 가족인 거예요. 가족이 붕괴되면 사회가 붕괴되고 사회가 붕괴되면 나라가 아주 망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센터의 활동 목적이 붕괴된 가족을 복귀해 보자. 물론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아주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우리 학생보다 더한 케이스였지만 결국 조금씩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부모님의 학생 혹은 아버님과 어머니 양방 간의 끈질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한 거거든요. 쉽지는 않을 테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서로 가진 상처를 이해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머니를 가지고 시발년이라고 아주 안 좋은 욕을 한다거나 그런 과거의 자신에 대해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학생 질문이 뭐였죠? 어머니를 때려도 되느냐 아니냐 아니라고요? 강해지는 법, 계속 이기는 법? 대답하기가 곤란한 질문이네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피상담자더러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하고 긍정적인 지침을 조언을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본분이 상담이니까 다음에 부모님을 모셔오세요. 예약을 하고 오늘은 특별한 경우라서 그냥 진행했지만 본래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합니다. 전화로 연락을 하고 오세요. 부모님과 함께 가능하다면 두 분을 모두 모셔오고 사정이 안 되면 어머니만이라도 꼭 모셔오세요. 하여간에 시발년은 안 되는 거예요. 엘리시와 고민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입구로 내려온다. 비가 내리고 있다. 이번에도 금방 지나갈 테지만 우산을 쓰지 않으면 젖을 정도로 내리는 비다. 엘리시아와 고민은 차양 끝으로 흘러내리는 빗물을 바라보며 서 있다가 만두 가게로 들어간다. 만두를 주문하고 끈끈한 탁자에 팔꿈치를 올리고 기다린다. 만두를 뚱하게 씹는다. 만두를 찌는 김으로 만두 가게 창이 뿌옇다. 우산을 펼친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우산 바깥으로 손을 내밀어 보더니 우산을 접는다. 실망스럽다. 오늘의 실패는 무엇 때문일까? 엘리시아는 단무지를 씹으며 생각하고 말한다. 족같다. 애초에 말이 통하지 않는다. 말귀가 없다. 못 알아듣는다. 고미가 고개를 끄덕인다. 뭐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상담 뭐 똥을 싸고 불을 질러라. 야 차라리 불을 질러 버리자. 씨발 다 족같다. 엘리시아와 고미는 만두를 다 먹고 고무리로 돌아간다. 고미는 고물상 앞에서 고물상 주인에게 머리를 잡힌다. 내가 할머니를 잘 보고 있으라고 했냐 안 했냐. 저 망나니 새끼랑 다니지 말라고 했냐 안 했냐.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마당으로 끌려 들어가는 고미를 바라보고 있다가 엘리시아는 집으로 간다. 발에 밟히는 굵은 돌을 줍고 돌이 한 주먹 모였을 때 온 길을 되돌아간다. 모은 돌을 왼손에 담고 오른팔로 침착하게 휘둘러서 고물상을 향해 돌을 던진다. 5개째에서 유리가 깨지고 고물상 주인 집안에 소리친다. 야 이 씹새끼야. 엘리시아는 달린다. 달리고 달려서 집에 이르고 아버지가 집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본다. 은행나무 아래 뒷짐을 지고 서서 집을 조명하듯 올려다보고 있다. 개가 개장 속에 엎드려서 노인을 지켜보고 있다. 엘리시아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본다. 고모리에도 비가 내렸는지 바닥이 젖었다. 빗물에 젖은 마당은 어둡고 걸쭉해 보인다. 게장 냄새가 밴 풍경이다. 엘리시아는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상상한다. 이해하고 화해하고 가족 상담센터의 밤색 책상 앞에 그와 나란히 앉는 모습을 생각해본다. 발을 쥐고 머리를 끄덕이며 노인은 말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알아? 나고 자란 목숨 가운데 나의 인생을 이해하고 화해하고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그를 상상하면서 멀리서 바라본다. 형, 낮에 어디 갔었냐? 그래, 들었냐? 나 씨발이라고 했다 지금. 형, 내가 얘기해 줄까? 라고 그가 말한다. 고미 형이 그러는데 라디오엔 출석역이라는 부품이 있대. 출력석이라는 부품이 있대. 출력석의 석, 자가 돌이라는 뜻이래. 돌도 아닌데 그렇대. 그거 이름이 왜 출력석인지 아냐? 옛날 사람들은 돌에 바늘을 대고 라디오를 들었대. 돌? 진짜 돌? 옛날엔 되게 시끄러웠겠다, 그치? 바늘만 있으면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니까 다들 듣고 싶을 때 들었을 거 아니야. 학교 가다가도 집에 가다가도 똥 싸다가도 돌에 바늘을 대고 노래. 재밌었겠다. 형 듣고 있냐? 엘리시아가 이야기를 해줄까? 여기 이 모퉁이에서 작은 마을에 관한 꿈이다. 복숭아술로 유명한 마을이라고 해두자. 엘리시아는 이 마을의 주민으로 태어나 다른 많은 아이들과 함께 좁은 방에 갇혔다. 밥도 약도 없이 말이다. 어두컴컴한 방에서 높은 곳에 달린 창을 미리 향해 머리를 들고 서 있다. 움직이면 서로의 몸이 닿는 이 방을 탈출했던 아이들은 도로 잡혀 들어간다. 이번엔 같은 방에 갇히지 않고 좁은 방에 따로 갇힌다. 엘리시아는 다른 아이들의 소식을 들을 수 없고
그들도 엘리셔의 소식을 듣지 못한다. 마을에 축제가 벌어진 날이었다. 좁고 깊은 개천을 따라 노점들이 설치되었다. 색색의 지등이 걸리고 저고리를 입은 사람들이 춤을 추며 마을을 돌아다닌다. 축제가 가장 화려해진 순간에 시체가 발견된다. 작은 발뿐이다. 축제는 중단되고 수색이 벌어지고 살인범이 발견된다. 그는 밧줄에 묶인 채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러 모였다. 모두가 그의 어리둥절한 표정을 본다. 그는 몸집이 크고 피부가 희다. 밀가루 반죽으로 어설프게 빚은 쿠키처럼 생겼다. 쿠키맨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고 사방을 둘러본다. 경찰이 그가 알려주는 대로 노점들을 팽팽하게 고정시키고 있는 밧줄을 끌어당긴다. 신체 일부를 담은 작은 자루들이 개천에서 올라온다. 밧줄 하나에 하나씩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덩어리가 물속에서 올라온다. 자루를 째자 팔다리를 잃은 몸이 흘러나온다. 엘리시어는 그 몸을 알아본다. 죽지 않았으면 했던 몸이다. 엘리시어는 그를 불러보려고 입을 벌린다. 그 이름을 부르고자 숨을 들이신 순간 혀가 사라지고 입이 닫힌다. 경찰이 살인한 남자에게 자를 쥐어주고 몸의 길이를 재라고 명령한다. 그가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며 몸의 길이를 잰다.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35cm. 쿠키맨이 검지를 치켜들고 외친다. 엘리시어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지만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언제 어떻게 그 방을 빠져나왔는지, 도대체 살아났는데 성공하기나 한 것인지 아무것도 아무래도 알 수 없는 상태로 이 꿈은 중단되지도 않고 이제 어떻게 끝날까? 논둑에 개가 드러누워 있다. 그는 이제 개라기보다는 개의 흔적이다. 부패가 진행되는 동안 부풀었던 개는 갈비뼈의 형태를 드러내며 납작하게 가라앉았고 털이 빠지고 가죽이 말라붙은 머리엔 누런 두개골이 드러났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보면 그는 우연히 길가에 떨어져 달아빠진 가죽 한 장이다. 엘리시어는 돌을 던진다. 매번 던질 때마다 더 정확하고 적확하게 표적을 명중시키는 연습을 한다. 엘리시어의 무기는 어느 때고 사방에 있다. 일일이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이 천치의 파편들이다. 엘리시어는 필요할 때 허리를 구부려 그것을 줍고 침착하게 표적을 겨냥한 뒤 대개는 명중시킨다. 돌을 고를 때는 너무 크거나 너무 무거운 것을 고르지 않도록 한다. 작고 단단할수록 엘리시아의 돌은 가볍고 작게 허공을 날아 목표물에 구멍을 내거나 빨간 찰가상을 만들어낸다. 사람으로서는 동생의 공책을 없앤 정의로운 소녀가 첫 표적이다. 그녀는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를 따끔한 돌판 매질에 어깨를 맞고 뒤를 돌아보고 옆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지만 돌이 날아오는 방향은 알 수 없어 짜증을 내다가 겁을 먹고 울어버린다. 마을 주민들도 있다. 형제가 똑같이 전능하다고 대놓고 뒷말을 한 이웃들, 허락도 없이 감을 따먹는다고 욕을 퍼부었던 이웃, 사탕을 훔쳤다고 손목을 비틀고 눈을 부라렸던 이웃, 지나가는 척하며 엘리시어의 집에서 나는 소리를 몰래 듣고 간 이웃들. 엘리시어는 그들의 열매, 물건을 향해 돌을 던지고 난폭한 새끼가 된다. 전능한 새끼에서 전능한 것도 모자란 난폭한 새끼가 된다. 전능한 것도 모자란 난폭한 새끼는 좋다. 전능하지도 않으면서 난폭하거나 무능한데 난 난폭하지도 못한 새끼보다는 좋다고 엘리시어는 생각한다. 가시처럼 뾰족한 인간이 되어 고모리를 돌아다닌다. 우리는 재물조사를 거부한다. 고모리 사람들은 그렇게 적힌 빨간 카드를 대문에 붙여두었다. 색깔과 생김이 간역으로 삼기에 좋아 엘리시어는 그걸 돌로 맞추며 돌아다닌다. 어느 날 엘리시어가 이미 여러 차례 돌팔매질로 구겨진 카드에 10여 번째의 돌을 던지고 있을 때 고모리 반장을 맡고 있는 여자가 다가와서 말한다. 예, 그거 건드리지 마라. 떨어지면 안 되는 거다. 집에 어른 계시니? 하며 그녀는 엘리시어를 앞세우고 개장 앞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간다. 밖에 달린 여행 가방을 가지고 있고 한겨울인데도 검은 챙이 달린 선캡을 썼다. 그녀는 가방부터 집 안으로 들인 뒤 집을 이렇게 지었네? 라고 말하며 거실을 둘러본다. 엘리시의 어머니가 거실에 있다. 고모리 반장이 그녀에게 연락을 받았느냐고 묻는다. 엘리시의 어머니가 엘리시어를 바라보고 엘리시어가 고모리 반장을 바라본다. 못 받았다고? 이 집도 내 이럴 줄 알았어. 통장이 요즘 자기네 보상 문제로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고 단숨에 말한 뒤 그녀는 가방 지퍼를 열고 희고 납작한 꾸러미를 꺼내 거실에 엎어둔다. 엘리시의 어머니가 그것을 펼쳐본다. 실밥이 여기저기 달라붙은 여성용 소복이다. 세 장이야 라고 말해두고 반장은 물을 한 잔 청한다.
내가 물 한 잔 마셔야겠네. 아침부터 이렇게 온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뭐 연락도 받지 못했다는 집이 왜 이렇게 많은 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청하고 시청에 쳐들어가려고 모레 아침에 그때 입으라고 갖고 왔어. 네 집도 와야 돼. 꼭 나가야 되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나. 이 시점에 이 집은 보상 안 받을 건가? 아니 아까 전에 들른 집에서는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점잖을 빼더니 이 집은 또 왜 이래? 왜 이렇게 이기적들이야? 고물이의 주민이 얼마나 된다고 여기서 빠져요? 우리만 나오는 게 아니야. 옆 동네에서도 와요. 여기다 논하고 밭을 만든대. 생태환경이라나 뭐라나 아니 개발해서 논 위에 밭두렁 파놓을 거면 지금 멀쩡한 논밭은 뭐하러 없나? 괜히 땅값만 떨어지지. 옆 동네에서도 나오는데 당사자인 우리가 안 나갈 거야? 우리가 더 잘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 집은 그냥 믿고 하라는 대로 해. 돈이 얼마야? 여기다 빌딩 올리면 값이 얼만데 걔들이 주겠다는 대로 받고 나가냐? 받고 나가나? 믿어요. 우리 삼촌이 집 장사를 해서 이런 일을 잘 알아. 우리 마을은 세대가 많지 않아서 웬만하면 부른 대로 다 받을 수가 있대요. 저쪽도 우리 쪽 간을 보느라고 금액을 낮게 매기고 보는 거야. 이런 일은 본래 밀고 당기는 거라고 제대로 집값, 땅값 받으려면 한 집이라도 더 나와야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요. 막말로 우리가 통장땡처럼 영 아닌 걸 받겠다고 오기를 해. 뭐래. 그 집이 아주 욕심이 4년 전에 4층짜리 빌라 지어서 형제들하고 이름 올렸는데 글쎄 돈도 싫다. 아파트도 싫다. 땅을 달래요. 자기는 아파트로 받고 나머지 세 집 면적으로 땅을 달라는 거야. 한 집 면적에 네 집을 올렸는데 그렇게 그걸 다 땅으로 받아? 말이 되나? 말 아니거든. 근데 달래요. 받겠대. 눈을 부라려 사람이 그렇게 되네.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거 보면서 참 사람이 저렇게까지 해야겠느냐 싶은 거지. 우리야 우리가 받은 거 상식적으로다가 우리 거 달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그날 꼭 나와요. 우리가 해야지. 여자들하고 애들하고 아저씨들은 다른 중요한 일 하라 그러고 이런 일은 여자들하고 애들이 해야 돼. 남자가 끼면 쓸데없는 시 소란해지고 험악해져요. 애들도 입어야지. 애들이야말로 입어야 돼. 우리 마을에 애가 딱 넷인데 이 집이 힘껏 도와야지. 남자이면 어떤가. 남자이고 여자이고 이거 입혀두면 다 똑같아. 얘 너 모레 아침에 엄마랑 나와라. 네가 모시고 와. 뭐 학교? 얘 너 지금 그게 문제냐? 지랄하네. 그렇게 평가하고도 엘리셔의 어머니는 소복을 거실에 펼쳐둔다. 모레 아침에 되었을 때 그녀는 고구마를 베어 먹으며 옷걸음을 만지작거리다가 아들 둘을 거실로 불러내 소복을 입힌다. 스웨터와 바지를 입은 몸에 치마를 입히고 저고리를 입힌다. 엘리셔의 동생이 입은 것은 저고리 소매와 치마 밑단이 남아돈다. 그는 제분 가위로 사용해 발목길을 밑단을 잘라내고 소매를 접어 길이를 맞춘다. 다 입혀두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물러나 감상하고 깔깔거린다. 고구마 조각을 담은 접시가 그녀의 발에 차여 구석으로 미끄러진다. 재미가 있겠다고 그녀는 말한다. 꼴통년들이 이렇게 입고 나온단 말이지? 응, 재미가 있겠어. 내가 그 꼴들을 한번 봐야겠다 하고 그녀는 말한다. 담배가게 앞에 고모리 사람들이 모였다. 소복이로 점퍼나 외투를 입은 여자들이 입김을 뽐으며 출발을 기다린다. 통장에 5살짜리 소녀가 옷걸음을 팔랑거리며 여자들 틈을 돌아다닌다. 학교에 갔는지 고민은 나오지 않았고 단추공장 소년도 보이지 않는다.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32명이 모였다. 엘리시어는 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을 알아보지 못한다. 낯선 사람들이다. 엘리시어의 이웃에 사는 잘 모르는 사람들. 크고 길게 자른 방수천에 페인트 붓으로 글자를 쓴 현수막도 준비되었다. 공공기관 들어온다더니 노뚜렁 밭두렁이 웬 말이냐. 조합원 일동 부당한 개발 보상금 웬 말이냐. 주민 일동 고모리 주민들은 현수막 어디서부터 펼치고 가느냐. 누가 들고 갔느냐 하는 문제로 진지하게 의견을 나눈다. 엘리시아의 어머니가 여자들 사이에서 눈을 빛내며 서 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거나 특별하게 인사를 건네지 않는다. 고모리 사람들 대부분은 그녀를 향해 미묘하게 등을 보이며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그녀는 멀다고도 가깝고도 할 수 없는 거리에서 상황을 관찰하고 있다. 엘리시아는 그들을 관찰하는 그녀를 관찰한다. 얼굴은 푸르스름한 기미로 덮였고 눈은 깨졌고 입이 조그맣게 다물려 있다. 고모리 반장이 그만 가자고 외친다. 이제 다 나왔나? 다 나왔나? 나올 사람은 나왔다. 안 나온 집은 어느 잡놈의 집구석인가. 이제 가자라는 결론으로 현수막이 펼쳐지고 행진이 시작된다. 엘리시아는 현수막을 지탱하는 막대를 쥐고 호미에서 걷는다.
일렬로 걷는 사람들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맨 뒤에서 행렬을 따라간다. 지나가는 보행자가 운전자들의 눈에 띄도록 현수막을 지켜달라는 주문을 받고 그렇게 하며 갓길을 걷는다. 날이 흐리고 기온이 낮아 앞선 사람들의 귀가 빨갛게 얼었다. 모처럼 수복을 입었는데 겉옷 때문에 조금도 티가 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뒤로는 모두 외투나 점퍼를 벗고 옷고름에 옷자락을 더욱 휘날리며 누군가의 말에 따르면 본인의 상태에 따라 유도리 있게 검은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며 묵묵하게 행진한다. 엘리시어가 이전 방문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구청은 어둡고 널찍하다. 순서를 기다리던 사람들과 공무원들이 현수막을 들고 나타난 소복 집단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고무리 사람들은 입구에서 잠시 머뭇거린다. 통장에 등에 엎여있던 아이가 투정을 부리고 두 개의 현수막은 펼쳐지지도 접지도 못한 상태로 바닥을 향해 늘어진다. 이제 어떡하나. 번호표를 뽑아요. 의견머리들 넣기는 우리가 항의하러 왔지 면담하러 왔어? 소복에 검은 털실 목도리를 두른 여자가 한 걸음 나서며 구청장은 나오시라고 외친다. 청원 경찰이 현수막을 견로를 살피며 다가온다. 아주머니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이러실까?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알겠는데요. 여기서 이러신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될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직접 얘기해봐야 알겠네 아저씨. 구청장 한번 보자. 우리 집이 얼만데 감정가를 그따위로 먹여. 제대로 감정해봐. 재개발한다면서 눈밭이 웬 말이야. 땅값 떨어진다. 상가 조성하고 병원 세울 거라면서 애초 계획하고 왜 말이 달라. 아니 시골도 아닌데 우리가 그 논을 보고 뭐 할 거고 밭을 보면 뭐 할 거냐고. 여름에 모기가 들끓어. 제대로 하라고 감정. 사업 그따위로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 좀 보자. 구청장 알겠으니까 입만 하시고 가세요. 알기는 되게 뭘 알아. 정말 알아? 서남쪽 동네하고 우리하고 돈이 왜 그렇게 다른지. 그럼 되게 말해보시오. 그쪽 땅에 황금 묻혀쓰고 우리 땅에 똥 묻혔나? 왜 우리 땅하고 우리 집만의 값이 그따위냐고 구청장. 국민이 죽는다. 우리 다 죽는다. 아주머니들 여기서 계속 이러시면 체포될 수 있어요. 지금 그게 말이야 소리야. 우리가 거지야? 우리가 국민인데 왜 우리를 체포해? 왜 우리더러 가라 말아야? 야 체포해라. 내가 여기 눕는다고. 내가 아이 이거 안 나? 내 몸에 손댔냐? 손댔냐 지금? 눈이 올 것 같다. 당장 내리지는 않더라도 아마도 밤에는 올 것이다. 대기가 이상하게 적막하고 소란스럽다. 형 춥다. 뛸까? 뛰면 안 추운데. 엘리시아는 구청 마당에서 화단을 앉아 사람들을 바라본다. 소복을 입은 사람들이 못 이기는 척 바깥으로 밀려나와 마당으로 내려본다. 분을 못 이기고 구청을 향해 던지는 말로 마당이 소란스러워진다. 흰 소복을 입은 사람들이 계단을 내려와 마당에 모인다. 문득 침묵이 흐르고 금방이라도 해산될 것처럼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고모리 반장이 바닥에 음악 돗자리를 펼친다. 현수막도 바닥에 펼쳐두고 모두 돗자리에 앉아서 쉰다.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고모리 사람들을 돌아본다. 우리 머리도 풀어야 되지 않나? 뭘 그렇게까지 해요. 그렇게까지라뇨. 나는 저거 생각하면 뭐라도 하겠네. 나는 곱슬머리라 풀 머리도 없어요. 아이고 바람 메워라. 머리는 풀더라도 겉옷은 좀 입자고요. 구청 로비에서 악을 쓰고 울던 아이는 이제 구청 마당을 돌아다니고 있다. 옷자락과 옷걸음 날리는 재미를 느끼는지 자기 발을 내려다보며 뛰고 구청 로비를 올라가는 계단을 향해 달려가고 올라가도 되는지 가늠해 보듯 위쪽을 바라보다가 소복자락을 밟아가며 다시 5개의 널쩍한 계단을 뒤뚱거리며 올라간다. 엘리셔의 어머니가 구청 로비에 남아 손짓하고 있다. 엘리셔는 거친 단발머리로 덮인 그녀의 얼굴을 알아본다. 그녀는 벌써 소복을 벗었다. 유리문 안쪽에서 까딱까딱 손을 흔들어 엘리시아를 부르고 동생도 데려오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인다. 로비가 돌아가자 그녀는 엘리시아의 동생을 여성용 화장지로 밀어넣고 소복을 벗긴다. 엘리시아의 동생은 그녀가 하는 대로 멍하니 몸을 맡긴다. 옷에서 사람을 털어내듯 마구 흔들어 벗기다가 저고리 겨드랑이가 찢어지자 그녀는 그의 뺨을 탁 때리고 마저 나간다. 재미난 것은 다 본 것이다. 더 재미난 것을 보게 될 줄 알고 따라왔더니 쪽만 팔리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소복을 말아서 쓰레기통에 쑤셔넣고 엘리시어를 향해 돌아선다. 엘리시어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가 깃을 움켜잡는다. 그 손을 잡자 의아한 것을 보듯 그녀가 엘리시어를 본다. 엘리시어가 그녀를 본다. 눈높이가 그녀보다 조금 아래쪽이다. 아직은 그렇다. 그녀의 밑박이 엄지 아래 있다. 손목은 가늘고 차갑고 딱딱하다. 피부 사람의 피부인데 피부라는 거 잘 느끼지 못하겠다. 그녀 역시 같은 것을 느끼는지 모르겠다.
엘리시어는 생각한다. 같은 것을 느끼는 거고 그것을 꼭 같은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뜻이 될 테니까 엘리시어에게 그녀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닌 어떤 건 말하자면 씨발. 그녀에게도 그런 것이라는 걸 엘리시어는 그때 알아차린다. 그녀에게 엘리시어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 아닌 어떤 건 말하자면 씨발. 감각하고 반응한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 상상하기가 싫은 것. 그녀는 그 얼굴을 찡그리며 공격해올 것이다. 그때 엘리시어는 생각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내 대가리를 때린 저 손을 꺾어버리며 부러질까? 예컨대 그런 생각을 알맞게 부러지고 알맞게 아플까? 아프겠지. 다시는 내 몸에 손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씨발 아플 거다. 그 맛을 보여줄까? 내가 그 맛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줄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조만간은 이제 곧 역정되는 순간 말이다. 언제가 될까? 내일? 내일? 그때가 되면 맛을 보여준다라고 엘리시어는 생각한다. 엘리시어가 맛을 보여주겠다. 이길 것이다. 끝날 때까지 그것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어디까지 왔나? 엘리셔의 아버지가 게를 끓인다. 게를 끓인 냄새는 독특하다. 다른 짐승을 끓이는 냄새는 다르다고 엘리셔는 생각한다. 잡식하던 몸을 삶는 냄새, 털 많은 짐승을 끓이는 냄새, 그것은 말하자면 인간의 땀 냄새와도 같다. 엘리셔의 아버지는 매번 마당에서 게를 끓이고 그가 게를 끓이면 그 냄새가 번져 사람들이 게를 먹으러 온다. 노인은 이번에도 벽돌을 쌓아 만든 화덕에 불을 피워두고 솥을 올려두었다. 그는 불을 들여다본다. 게장 속에 남은 개들이 게장 바닥에 엎드려 그를 보고 있다. 개를 잡은 수도가엔 피를 씻어낸 물자국이 남았고 평소엔 낚시 도구들이 함께 창고에 놓여 있다가 오늘 같은 날에 특별하게 햇빛을 보는 낡은 도마, 날이 바싹 닿은 칼날을 되살리는 데 사용되는 숫돌이 수도가 가장자리에 놓여 있다. 개를 씻을 때 물이 넘친 흔적으로 가늘고 굵은 도랑이 마당에서 눈을 향해 여러 줄기 파였고 은행나무 아래쪽은 새롭게 부산물을 묻은 흔적으로 흙이 일어나 있다. 오늘 엘리시어의 아버지는 흡족하다. 바라던 가격으로 집과 땅을 넘기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 그는 기쁘다. 개들도 머리수대로 충분한 값이 되었다. 그의 아들과 딸은 그의 덕을 보았으니 이제 그에게 잘 대해줄 것이다. 그는 모두가 그의 인근에 모여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오늘 개를 먹고 나도 고기는 상당한 분량으로 남을 것이다. 노인은 남은 것을 저장해 두고 조금씩 덜어내 진하게 끓여서 먹을 것이다. 거의 일주일 동안은 개가 그의 주식이고 반찬이 될 것이다. 잔맛을 가리는 데 사용된 들깨 냄새가 구석구석에 뵐 것이고 엘리시어는 그 냄새 속에 잠들고 깰 것이다. 고모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게를 먹으러 모였다. 잔치상 가운데 버너와 냄비를 두고 국을 끓이며 술을 마신다. 압도적인 화제는 건강과 보상, 그 가운데 보상이라서 그들 가운데 한 명이 술병 마개를 돌리며 조금 전에 한 이야기를 또 한다. 들어보시라. 또 모를요. 내가 내 아들을 세입자로 들였단 말이다. 아이고 그 얘기를 또 하나요 형님? 그새 들어봐. 마당에 창고가 있어요. 내 손으로 벽지 바르고 구들 깔아서 거기에다가 아들 내외를 세입자로 들였다 이 말이야. 걔네가 5년이나 거기 살았는데 보상이 안 되잖아. 세입자가 아들이라서 딱지를 주지 않겠대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어? 내 말은 자식이 세입자가 되면 안 되냐는 거야. 남의 집에서 새살이 할 바에 차라리 부모 집에서 세를 내고 살아라 이럴 수도 있지.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는 말이다. 부당하고 억울해서 내가 펄쩍 뛸 일이다. 아니요 형님 그건 아니지. 뭐라고 이 사람아? 그건 안 돼요. 아니 그게 왜 안 돼? 그건 그야말로 보상 목적이잖아요. 아닌 말로 형님 아들네가 5년을 살기를 뭐 주소만 거기 두고 1년이나 살았을까 말까 했잖아요. 저도 알고 형님은 본인도 아는 내용인데 왜 자꾸 그 얘기를 가지고 억울하다고 하세요. 형님은 자네는 가만히 있어. 아니요 어디 가서 물어보시라고요. 멀쩡한 아들네가 왜 아버지 창고에 들어가 살아. 빤하게 보상 목적인 거지. 그렇지 않나요? 다른 형님. 그렇지. 아들을 세입자로 올렸으면 너무 명백하게 보상 목적이지. 아니 이게 이야기 이상하게 돌아가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보상 목적 아닌가? 여기 앉은 사람들은 보상 목적이라고는 줬도 없었나? 너무 너무가 뭐야? 너무가. 이 사람들아 말해봐. 그럼 너희들은 아니었냐? 내가 보상 목적이면 너희들은 보상 목적 아니었냐고 하는 흐름으로 한순간 험악해졌다가 자 이러지 마시고 한 잔을 하는 방식으로 다시 먹고 마시기가 이어져 밤도 계속됐다. 게장 속에 개가 3마리가 남았고 엘리셔의 동생이 말한다. 아저씨들 지금 밥 먹냐? 형 밥 먹냐?
밥 먹겠냐? 개 먹지? 개가 팥이야. 콩하고 보리는 있는데 팥이 없더라, 형. 나 얘기 하나만 해주라. 소년이 있었다라고 엘리시아는 말했다. 소년의 이름은 앨리스. 그래서 뭐 앨리스 소년이 있었다고. 그래서 앨리스 소년이 있었다. 소년 앨리스는 어느 마을에서 살았어. 되게 유명한 마을이었다. 뭐로 유명하냐면 복숭아술이라고 해두자. 소년 앨리스는 복숭아술로 유명한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 마을엔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건 대단히 큰 나무였다. 어느 정도로 크냐 하면 나무 밑에 서 있잖아. 그럼 해가 보이지 않는 거다. 낮인데도 해가 보이지 않아. 해는 동쪽 나뭇가지 쪽으로 떠서 질 무렵에야 서쪽 나뭇가지 쪽으로 나타나는 거야. 달도 마찬가지다. 해도 달도 오로지 뜨고 질 때만 볼 수 있는 거야. 소년 앨리스는 그 나무 아래에서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뭐를? 왜냐하면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기를, 밤과 낮이 뒤집어지기를. 해가 저물고 밤이 되었다가 해가 뜨고 해가 저물어서 다시 밤이 되고 해가 뜨고 날마다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날 토끼 한 마리가 앨리스 소년의 발 근처를 휙 지나갔을 때 토끼? 토끼냐? 조개가 아닌 조개라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정말 토끼? 안 한다. 아니야, 계속해라. 계속해, 형. 토끼가 휙 지나갔을 때 붉은 조끼를 입고 회중시계를 들여다보며 늦었다 늦었어 하면서 앨리스 소년의 앞을 지나갔을 때 앨리스 소년은 저거다라고 외치고 토끼를 따라 뛰었다. 토끼를 또 쫓아 달리고 달려서 마침내 토끼굴로 미끄러졌다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너 토끼굴이 얼마나 길고 깊은지 아냐? 그건 진정 긴 굴이었다. 앨리스 소년은 떨어지면서 다시 기다렸다. 뭐를? 바닥에 닿기를. 뭘 하려고? 그래야 다른 데 가지. 그래서 닿았냐? 아직. 아직도 떨어지고 여태 떨어지고 있는 거다. 상당히 어둡고 긴 굴 속을 떨어지면서 앨리스 소년이 생각하기를,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상당히 오래전에 토끼 한 마리를 쫓다가 굴 속으로 떨어졌는데 아무리 떨어져도 바닥에 닿지를 않고 있네. 나는 다만 떨어지고 있네. 떨어지고 계속 더는 토끼도 보이지 않는데 줄곧 생각하고 떨어지고 있는 거다. 언제고 바닥에 닿겠지. 이제 끝나겠지. 생각하는데도 끝나지 않아서 이제 이게 안 끝나네. 골똘하게 생각하며 떨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앨리스 새끼는 어떻게 되냐? 엘리시어는 한밤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오후였다. 처음에 육중하고 둔탁한 무언가가 바람에 떠밀려 문을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였다가 점차로 세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바뀌었다. 엘리시어의 형이 활짝 열린 문 바깥에 서 있었다. 해질 무렵에 고무리를 등지고 서서 그는 시뻘겋게 부은 얼굴로 엘리시어를 바라본다. 저게 무슨 생물일까? 라고 묻는 듯한 표정으로 한두 번을 깜빡이더니 현관으로 들어서자 숨을 몰아쉰다. 알코올 냄새가 난다. 엘리시아가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그는 예전 집 마당에 서 있었다. 서너 해 전의 명절이었을 것이다. 그는 그때보다 살이 쪘고 건강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비틀거리고 있다. 옷이 치여서 신발도 벗는 둥 마는 둥 거실로 올라와 주저앉는다. 두꺼운 손가락으로 바닥을 짚은 채로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우롱이 같은 것을 무릎 안에 토해두고 피우 소물 내쉰다. 아버지 원숭이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그가 말한다. 자꾸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왜요? 왜 자꾸 오라고 해요? 하고 들어와 살라고 하고 자꾸 여기가 내 집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여기가 내 집이냐? 보상 마무리되면 나는 내 목 받고 아버지도 아버지 목 받고 그러면 좋은 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왜 그런 말씀하세요? 왜 이게 다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이 집 짓는 돈 제가 도왔잖아요. 저도 조금은 투자했잖아요. 아버지 목, 내 목 이렇게 딱딱 끝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정산하면 얼마나 상쾌하냐고요. 그 정도면 된 거고요. 나한테 여기가 집이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나도 누나도 아버지 사는 대로 들어올 생각이 없고요. 누나나 나보다 어린 여자, 저런 여자, 어머니라고 오실 수도 없고 애 새끼들도 너무 징그러워요. 아버지, 새끼들이 사람을 빤히 바라보고 내 집이라고 하지 마요. 자꾸 여기가 내 집이라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 열심히 사셨잖아요. 집도 가정도 욕심껏 다 가졌으니까 그걸로 됐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 것을 잘 꾸리고 살면 되는 거고요. 그걸로 만족하고 사세요. 나는 내버려 두시고요. 난 아버지가 나한테 뭘 바라는지 모르겠어. 진정하세요. 진정하시라고요.
자꾸 이러시면 내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뉴질랜드에서 공부할 때 도움을 주셨던가요? 나 공부하겠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공부하러 외국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도 도와줄 수 없다. 돈지랄이다. 그렇지. 결국 돈지랄이었지. 제가 뉴질랜드에서요. 아주 돌아오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자격증을 따서 셰프가 되면 그 나라 시민으로 그 나라에 있으려고요. 무엇보다 자격증이 필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따려면 공부를 해야 하고 공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거기 도착하자마자 농장으로 들어갔잖아요. 제가 그때 편지도 보내드렸잖아요. 안 읽으셨어요? 아버지는 안 읽으셨어요? 안 읽었겠지. 내가 영어로 썼거든. 엿 좀 먹어보라고. 내가 아버지 영어 모르잖아요. 영어 아세요, 아버지? This is so fucking. 아버지 듣고 계세요? 제 말 듣고 계세요? 제가 농장에서요,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했거든요. 거기 농장은요, 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규모로 커요. 제가 거기서 딸기를 땄거든요. 딸기 따는 일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두 번째로 힘든 일이었어요. 호박을 따는 일이 가장 힘들었고요. 왜냐고요? 호박은 무겁잖아요. 존나게 무겁잖아요. 호박 따는 일은 그래서 인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딸기 따는 일도 힘들죠. 종일 구부리고 쪼그린 채로 딸기를 따니까 어지럽고 피곤하고 피곤한데 빨리 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따버려서 내 양동이를 채울 수 없으니까 빨리 따야 되거든요. 제가 딸기를 따고 따는 동안에 쉬지 않고 딸기를 씨발 따는 거예요. 그냥 따다가 블루베리 땄다가 호박 땄다가 양털 깎다가 2년 내내 족같이 일했잖아요. 내가요. 농장에서 농장으로 옮겨 다니면서 정말 죽자고 일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아버지 도움 한 푼 없이. 제가 거기서요. 학원 다니고 요리사 되려고.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첫 번째 시험에 딱 떨어졌잖아. 워낙 어려운 시험이니까. 괜찮아, 다음에 성공하자 그랬거든. 비자나 연장해 두자 그런 생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게 딱 B형 간염 보균자로 판명된 거예요. 제가요. 이게 씨발 말이 되냐. 내가 요리사가 될 건데 간을 보거나 맛을 봐야 할 건데 언제 어디서 감염된지도 모르게 씨발 내 피, 내 침. 그 균이 우글우글하다는 거예요. 저도 기분 더러워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나는 아무래도 아버지한테 그걸 받은 것 같아. 받을 게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받아야겠지. 안 그런가요, 아버지? 내 말 듣고 계세요? Daddy, you hear me? 듣고 계세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 나는 그게 다 하여튼 그게 다 아버지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믿어. 내 꿈, 내가 될 수 있었는데, 내가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게 다 날아갔잖아. 그게 다 당신에게서 시작된 거야. 왜냐하면 당신 말고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걸로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사람이 당신 말고 누가 있겠냐. 뭐라고요? 뭐라고요? 크게 말해요. 크게 말씀하시라고요. 저도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어딘가 다른 곳에서 옮았을 수도. 그게 꼭 아버지란 보장은 없지. 그런데 아버지 그거 아세요? 하필 그런 게 옮을 수밖에 없는 재수. 아이 참. 그런 걸 내가 타고났다니까. 당신이 내 인생에 가까이 있으면 하여간 내가 재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자꾸 전화해서 언제 들어오느냐고 묻지 마시라고요. 당신은 모르겠지. 내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당신 자체가 내 인생에 얼마나 역같은 좌절감을 주었는지 당신은 몰라. 평생 돈 모으고 집 짓고 젊은 부인 들여서 애새끼 낳는 것에나 힘쓰는 머슴 새끼. 당신은 가엾게도 모를 거다. 엘리셔의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향해 앉아있다. 그는 최근에 드라마에 빠졌다. 그가 특별한 향수를 간직하고 있는 독재 정권 시절의 이야기로 아름다운 여배우가 있고 여배우들 사랑하는 기획사 대표가 있고 정치에 입문하려는 남자가 있다. 여배우는 비련하고 기획사 대표는 순정하고 정치에 입문하려는 남자는 야비하다. 정계와 연예계를 오가는 서사의 실제 그 시절의 누구와 누구들이 실명하는 등장하는 그 드라마를 틀어두고 노인은 텔레비전을 향해 앉아있다. 평소엔 듣겠다는 사람이 없어도 드라마에 등장하는 실존인물에 관해 저 사람은 정말 저랬다. 그 사람은 그랬다. 그 당시엔 저랬다. 그리운도 설명하곤 했는데 이날은 말이 없다. 텔레비전 드라마로 스펙터클하게 전개되는 인물들의 삶을 고스란히 고집스럽게 정지된 채로 바라본다. 텔레비전이 뿜어내는 역광으로 그의 뒤통수는 어둡고 마른 목덜미엔 윤기 한 점 없다. 드라마가 끝나도 그는 채널을 그대로 둔다. 광고가 몇 개 이어지고 아델리 펭귄의 번식과 생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가 순서가 되었다. 펭귄들이 포탄처럼 바닷속을 뚫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광경을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그는 부엌으로 간다.
보리차를 한 잔 마시고 개수대에 그릇을 쌓였다. 지저분하게 쌓였다고 불평하더니 늙고 마른 새처럼 집안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들추기 시작한다. 2층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2층이고 3층이고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온 집안이 눅눅하다. 탁하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시종 투덜대다가 그릇을 닦는데 사용하는 세제가 주방용이 아닌 다목적용인 것을 알아낸 뒤로는 먹는 밥이 당기는 그릇을 여태 이걸로 닦았다는 말이냐.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는 듯 목소리를 높인다. 아무도 그에게 대꾸하지 않자 그가 거실로 나와 두 발을 딱 벌리고 선다. 그의 후처와 두 아들이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본다. 고요한 가운데 그는 허공에 떠도는 날벌레 한 마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묘한 궤적으로 눈을 굴리며 서 있다가 외롭다라고 외친다. 아, 뭐 이렇게 조용하냐. 엘리시아와 엘리시의 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마임을 하는 배우처럼 형광등 안에서 두 손으로 천천히 머리를 쓸어 올린다. 정실이 부근에 나무 머리카락을 한 움큼 진 채로 고개를 숙이고 서 있다가 점차로 어깨를 들먹인다. 이 정도로 외로울 수가 있나. 그는 말하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어딘가를 뒤적이더니 손에 뭔가를 쥐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근다. 형, 아버지가 칼을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엘리시아의 동생이 더듬거리며 말한다. 엘리시아의 어머니가 잠긴 문에 달라붙어 소란을 피우고 있다. 흰 팔을 늘어뜨리고 문고리에 매달려 비명을 지른다. 그녀와 어떻게 좀 해보라고. 소매를 당기는 동생의 곁에서 엘리시아는 가슴이 뛴다. 노인은 정말 칼을 가지고 들어갔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것으로 목이나 배를 찌를 생각인지도 모른다. 정말 그렇게 할 작정인지도 모른다. 장기문이 열리면 죽은 노인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아니다. 그는 다만 시험해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바깥에 남은 사람들이 이제 어쩌나 보려는 생각인 것이다. 그런 이유로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문 안쪽에서 귀를 대고 바깥의 사정을 자세하게 듣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어머니를 밀어내고 문고리를 쥐고 흔들고 점차로 세게 문을 두드리고 흔들고 발로 차고 두드리고 어깨를 밀어서 무슨 힘인가 탱 하며 잠금장치가 풀려 마침내 문을 열었을 때 엘리시아의 노인이 보란듯 배를 드러내고 서서 깡통따개에 짧은 날로 배를 문지르는 것을 광경을 보게 된다. 배꼽 위쪽으로 짤막하게 세 줄의 흔적이 생겼다. 새끼 고양이를 억지로 보았을 때라거나 금방 자른 손톱 모서리에 긁혔을 때 볼 수 있는 정도로 그다지 빨갛지 않다. 셔츠는 바닥에 팽개쳐 두었고 속에 입은 런닝 셔츠를 가슴 위로 말아 올린 모습으로 노인은 탄력 없는 배를 드러내고 있다. 그는 부들부들 떨며 다시 한번 깡통따개를 배에 긋고 방금 그은 자를 손바닥으로 더듬어 피가 배었는지 확인한다. 엘리시아는 방으로 뛰어드는 어머니에게 밀려 앞뒤로 흔들렸다가 소란을 작정한 듯 노인의 발에 울며 매달리는 그녀와 동생을 내버려두고 집을 나선다. 밤이다. 굉장하게 까만 밤이다. 입김을 뿜으며 엘리시아는 걷는다. 이 밤엔 달이 떴다. 서쪽으로 높이. 조그맣게 웃는 입처럼 오로지 달이 떴다. 운동화 바닥에 차가운 흙바닥을 긁고 냉기에 빳빳해진 옷감이 서로 쓸려 한 걸음 한 걸음 씨발 소리를 듣는 듯하다. 씨발. 걸음은 빠르게 숨은 느리게. 엘리시아는 나아간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멀쩡할 것이다. 배꼽 위쪽의 흔적들은 오늘이고 내일이고 사라질 것이다. 그는 아프지도 않을 것이다. 흥분이 가라앉은 뒤엔 깡통따개의 날에 녹이 슬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할 것이고 미처 보지 못한 상처는 없는지 곰곰이 배를 내려다보며 몇 번이고 손가락으로 더듬어 볼 것이다. 그는 파상품을 염려하며 여러 개의 서랍을 뒤질 것이다. 소염제나 항생제, 둘 가운데 적당한 것을 골라 먹고 그는 잠들 것이다. 오늘 밤은 그렇게 갈 것이다. 내일 밤도 그렇게 갈 것이다. 엘리시아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무사하게 오래들어 천수를 다 누릴 것이다. 엘리시아는 컴컴한 고물상 마당으로 들어섰다가 고미의 할머니를 밟는다. 그녀가 바닥에 엎드려 있다. 앉은 채로 하반신을 바닥에 끌고 다닌 듯 바지가 벗겨져 엉덩이가 절반쯤 드러났다. 활짝 열린 현관에서 번져나온 빛이 검은 바닥에 번져 있고 그 빛 속에 그녀의 더러워진 맨발이 있다. 고미의 비밀 서랍에서 본 적 있는 옷감이 그녀의 오른쪽 팔꿈치 아래 짓눌려 있다. 점점이 흩어져 옷가지와 내던져진 고철 덩어리들을 지나 엘리시아는 집 안으로 들어간다. 정신 나간 기계 인간 같은 것이 미친 듯이 부품을 흘리며 옷을 벗고 지나간 것처럼 보이는 흔적을 따라 운동화를 신은 채로 고미의 방으로 간다. 고물상 주인이 고미의 멱살을 쥐고 있다.
고미는 그의 팔에 대롱대롱 매달린 형태로 발을 버둥거리고 있다. 눈 아래 피부가 찢어져 검붉은 피가 맺혔고 땀이 밴 머리칼이 두피에 달라붙었다. 엘리시아는 고물상 주인의 등에 매달린다. 그는 단 한 번 몸을 흔들어 엘리시아를 떨쳐낸다. 바닥으로 내던져진 엘리시아는 방을 한 바퀴 돌아보고 고물상 마당으로 나간다. 잡히는 대로 막대 하나를 빼들고 고미의 방으로 들어가서 커다란 등짝을 향해 한 번, 두 번 내리쳐서 그를 쓰러뜨린다. 신음하는 그의 가슴과 옆구리와 둔부에 발과 주먹을 마구 먹인다. 엘리시아의 무력은 한 방 한 방 성공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무력하게 만든다. 주먹이 한 차례 얼얼해질 때까지 오렌지색 탄산에 말려든 것처럼 눈속이 짜릿하다. 개새끼야 하고 엘리시아는 말한다. 개새끼들아 너희는 족같다. 너무 족같다. 검지나 중지 어디쯤에서 간절히 뻑 소리를 내지만 엘리시아는 자신이 휘두르는 물리력에 강렬하게 도취되어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그는 돌진하고 돌진한다. 그에게 마침내 패배는 없다. 개가 논뚝에 있다. 달빛을 받고 조금 부풀었다. 갈비뼈에 윤곽이 보인다. 뼈와 뼈 사이 가죽이 꺼진 곳에 검은 그림자가 졌다. 머리 형태가 있고 귀도 그대로 있다. 개는 거기서 그냥 잠든 것처럼 보인다. 아침이 되어 햇빛을 받으면 아주 마른 개로 깨어날지도 모르겠다. 갈비뼈를 떨고 흙 속에 가라앉은 발을 구부렸다. 펴고 머리를 흔든 뒤 혀를 내밀고 입김을 뿜을지 모른다. 하지만 죽었다. 6개월 전이었을 것이다. 1년이나 그보다 더 전인지도 모른다. 언제 죽었는지 모르게 그 자리에 나타난 그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미라처럼 바짝 말랐다가도 다시 부풀어 네 개의 다리를 들러 올리곤 하였다. 그는 계속 그 자리에 있다. 엘리시오는 그를 통해 꿈을 알아본다. 꿈이라는 것을 알아본다. 반복되는 꿈. 이 개는 달과 같다. 그 자리에서 부풀고 가라앉는다. 숨을 쉬는 것이다. 달처럼 차고 비면서 말이다. 엘리시오는 빈집에 있다. 남의 집에 숨어들어 밤이 가기를 기다린다. 고미가 그의 곁에 있다. 차가운 벽 등에 대고 나란히 앉아서 맞은편 벽을 바라본다. 벽지를 뜯어내고 시멘트를 드러낸 바닥 벽에 달빛이 번졌다. 한 줄기 번개처럼 벽을 가로지르고 있는 균열이 보인다. 엘리시오는 그것을 바라보며 조금 전에 생각한다. 막대를 쥐었던 손이 저릿저릿하다. 부었지만 이 정도는 아프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보다 다른 것에 집중한다. 타인의 몸을 때리는 것, 그 맛, 타력의 팔뚝뼈가 진동하고 어깨가 묵직해지던 순간을 반복해서 생각한다. 할머니가 자신의 방을 뒤졌다고. 고민은 말한다. 숨겨둔 옷들을 전부 끌어내는 바람에 들켰다고 중얼거린다. 나더러 변태 새끼랬거든. 나는 변태 새끼고 아버지는 뭐냐 사기꾼이야. 그랬더니 지랄 발광 죽었을까? 우리 아버지는 사기를 친다. 무게를 속인다. 노인들 상대로. 280이 나와도 231이 나와도 200개는 계산한다. 190을 200으로 계산하는 것도 아니면서 나쁜 게 뭔지 아냐? 사람 봐가면서 그런다는 거야. 좀 쉬워 보이거나 속는 줄은 알아도 다른 데 가기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그런다. 그런데 말이다. 노인들도 속인다. 우리 아버지 상대로 웃기지 않냐? 나는 고물상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다. 그램 단위랑 10원 단위로 눈속이 많은 노인들하고 싸울 자신이 없다. 고무실은 수레를 보행기 삼아서 그게 없으면 제대로 걷지 못하는 노인들이 와서 더 받아가라고 눈을 이렇게 뜨는 광경을 생각해봐라. 우리 아버지는 또 그런 사람들을 귀신같이 속인다. 이건 뭐랄까. 나는 고물상이란 다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렇지도 않더라. 어떤 할머니가 고물가 받아가면서 저 너머 고물상은 친절한데 여기는 사람을 못같이 대한다고 불평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봤다. 할머니가 얘기한 그 고물상에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주인이더라. 친절하더라. 고물 가져온 노인들한테 어르신하고 부르면서 수고하셨다. 고맙다고 말하고 고물도 소중하게 다루는 것 같더라. 고물감 매길 때 고물을 막 다루면 그걸 지켜보는 노인들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너 아냐? 너 아냐? 그 사람도 자기들이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다. 그게 어떤 얼굴이냐면 설명을 잘 못하겠네. 그건 그냥 다 털리는 느낌. 전쟁 때 되게 긴 전쟁 때 사람들이 할 것 같은 그런 얼굴. 그런데 그 고물상엔 말이지 그런 게 있었다. 그런 거. 우리 고물상하고 그 고물상하고 결정도 다른 거. 나는 말이 나중에 그렇게 할 거다. 꼭 그렇게 할 거라고. 뭐를 그 고물상처럼 고물상을 하겠다고. 죽었을까? 우리 아버지 죽었을까?
날이 밝기 전에 고민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다. 그는 아버지를 걱정한다. 아버지는 괜찮을까? 피를 흘리지 않았을까? 고물상 마당에 불이 켜져 있다. 고민은 불안한 기색으로 집 쪽을 살피니 아버지가 무사하다면 여러 번 팔을 흔들어 무사하지 않다면 팔을 흔들지 않고 그냥 창가에 서 있기로 하고 안으로 들어간다. 엘리시아는 고물상 입구에서 기다린다. 발로 바닥을 긁으며 이따금 머리를 들어 창을 확인한다. 고미가 창가에 나타나 팔을 흔들고 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의 아버지는 무사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 아버지는 무사해. 불빛을 등지고 서서 얼굴 표정을 확인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무사해서 고민은 기뻐 보인다. 엘리시아도 팔을 흔들어 보인다. 괜찮아. 다음에 아버지가 다시 때리면 내가 때려줄게. 내가 때려서 다시는 때리지 않게 만들어줄게. 이제 엘리시아는 집으로 돌아간다. 멀리 엘리시아의 집이 보인다. 개장도 있고 집도 그대로 있다. 흐릿한 밤속에 검고 선명한 덩어리로 솟아있다. 잠겨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현관은 간단하게 열린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잠들었다. 그들의 숨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냄새가 난다. 운동화를 벗고 어둠 속을 더듬어 방으로 들어간다. 손가락이 얼얼하고 머리도 얼얼하다. 차갑게 식은 몸으로 바닥에 눕는다. 꿈도 없이 짤막한 잠을 자고 새벽녘 정적 속에서 눈을 뜬다. 높다란 천장이 눈에 들어온다. 이제 곧 날이 밝을 것이다. 엘리시어는 부은 손가락을 가슴에 올리고 눈을 깜빡인다. 눈을 뜨기 직전에 무슨 소리인가를 들었다고 생각한다. 퍽 하고 눈꺼풀이 벌어지는 소리. 뼛속에 성장관이 끓는 소리. 그 소리와도 같은 소리. 목이 마르다. 엘리시아는 부엌에서 바닥에 남은 자국을 본다. 가늘게 떨리는 형광등 불빛 속에 검붉은 빛깔을 보인다.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쪽으로 체중이 실린 발바닥 모양의 핏자국이다. 거실 쪽으로 점점이 이어졌다가 사방으로 어지럽게 흩어졌다가 안방문 앞에서 길게 미끄러지고 다시 거실로 점차로 엷어지며 산발적으로 사라져가는 패턴을 이루고 있다. 엘리시아는 안방을 들여다본다. 나란히 뻗은 네 개의 발 가운데 가느다란 발에 감긴 붕대를 확인한다. 엘리시아의 어머니가 발을 다쳤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녀는 잠들었다. 숨소리가 들린다. 엘리시아는 문에서 멀어져 방으로 돌아온다. 밤은 갈 것이다.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지난 밤 서리에 젖었던 외벽이 마를 것이다. 피는 닦일 것이고 상처는 아플 것이다. 다 자란 새끼 두 마리와 더불어 게장에 남은 개는 어제처럼 게장 속으로 오갈 것이다. 내일은 어제와 같지만 어제와는 다를 것이다. 세 개의 귀퉁이가 약간 뒤집혔고 점차로 더 뒤집힐 것이다. 엘리시아는 이제 그것을 안다. 밤이 마저 지나가기를 기다릴 작정으로 누웠다가 도로 일어난다. 이 방엔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방이 낯설다. 혼자뿐이다. 이 방에 혼자 있다. 동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어디에 있나? 서쪽 내벽을 따라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좁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다. 이곳은 누나가 사용하기로 한 공간이다. 누나는 이곳에 구두 몇 컬레와 서랍장과 결혼사진을 가져다 두었다. 그는 어디에 있나? 천장에 고인 물방울을 터뜨리며 놀던 곳에도 그는 없다. 엘리시아는 3층으로 올라가서 수족관 앞에 섰다. 장남의 것이다. 절반 넘게 물이 주로 플라스틱 수초들이 물 밖으로 노출되어 있다. 어미의 배를 갓 뚫고 나온 새끼들을 성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데 사용되는 부화실이 수족된 가장자리에 걸려 있다. 부화실도 수족관도 비었다. 이 수족관에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물과 조개 껍데기와 인공 수조뿐이다. 부화실 벽에 치어가 달라붙었다가 마른 흔적이 있다. 손톱보다도 짧은 척삭과 달라붙은 채로 말라버린 조그만 꼬리 지느러미의 흔적이다. 투명한 화석으로 보인다. 엘리시아는 수조에 손을 넣고 부화실 벽에 달라붙은 꼬리 지느러미를 손톱으로 긁어본다. 지휘하며 산소 발생기가 작동한다. 러시아어는 야트막한 수면을 향해 보글보글 솟는 기포를 바라본다. 그 밤에 고모리에 사건이 하나 있었다. 수년간의 공사를 한 해 전에 마무리하고 가동 중이던 하수 처리장에 문제가 생겼다. 하청이 하청을 거듭한 형태로 이루어진 중축 과정에서 미심쩍게 마감되었던 모서리를 통해 메탄가스가 샜다. 농축된 하수에서 발생된 메탄가스는 한계에 이를 때까지 밸브에 고였다가 폭발했다. 파열된 틈으로 본래의 경로라면 저수조에 고였을 다량의 하수가 몇 시간이고 유출되었다. 하수 처리장 동쪽 사면을 타고 넘은 하수와
오니토는 인근의 골목과 담장을 적시고 처리장에 접한 고속도로 공사장으로 흘렀다. 이른 새벽이었고 주말이었다. 끝내 비밀에 붙여진 내부 사정으로 수습은 지연되었고 고모리 일대는 악취에 잠겼다. 이날의 사건은 인명피해나 가시적인 재산 손괴는 발생하지 않고 사고로 아침 뉴스에 짤막하게 보도되었다. 사고 원인은 관리소홀이 부실시공이었다. 관리소홀과 부실시공이었다. 날이 밝은 뒤에는 유출이 멈추었고 그날이 다 가기 전에 처리장도 정상 가동되었다. 그러나 수십 톤의 하수를 빨아들인 고모리의 흙은 며칠을 두고 냄새를 풍겼다. 엘리셔의 동생은 고속도로 쪽으로 무너진 듯 쓸려나간 모래의 무더기 속에서 발견되었다. 엘리셔의 동생은 고속도로 쪽으로 무너지듯 쓸려나간 모래 무더기 속에서 발견되었다. 맞는 굴착기로 하수에 젖은 모래를 퍼부던 임무가 그를 발견했다. 검은 모래 밖으로 솟은 팔뚝을 말이다. 그 밤에 고모리엔 사건이 하나 더 있었다. 엘리셔의 어머니가 못을 밟았다. 흔하게 집에서 발견되는 방식으로 발에 박혔고 긴 못이라서 약지에서 발등 쪽으로 뚫고 나왔다. 출혈을 목격하고 그녀는 흥분했을 것이다. 씨발이 전개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엘리시어의 동생은 그 직전이나 직후 집을 빠져나왔을 것이다. 그는 먼저 집을 나서 형을 찾아가려 했을 것이다. 엘리시어에게도 그에게도 갈 곳은 뻔했으므로 일단 고물상에 가보았을 것이다. 그는 그곳에서 형을 찾지 못했다. 그때쯤 정신을 차린 고물상 주인에게 해코지를 당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갈 곳이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집으로 돌아가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변을 맴돌았는지도 모른다. 혼자서 밤을 견디는 것은 어려워 개장에서 개를 한 마리 끌어냈을 것이다. 보이랴 밤 산책이다. 뛸까 하며 개를 데리고 뛰었는지도 모른다. 어미개와 더불어 개장 속에 남은 개가 콩인지 보리인지 엘리시어는 알 수 없다. 그 밤 이후로 돌아오지 않고도 사체로도 발견되지 않은 쪽은 보리일까 콩일까. 개는 그냥 별개로 개장을 탈출했는지도 모른다. 추웠을 것이다. 그래서 달렸는지도 모른다. 느슨하게 퍼져나간 집들을 지나 마을 중심을 지나고 하수 처리장으로 연결된 두 가닥의 굵은 파이프를 따라 달리다가 처리장 인근의 고속도로 공사장으로 접어들었을 것이다. 모래 무더기들이 3층 건물 높이로 쌓인 것을 보았을 때 야간 조명을 받은 사면들이 겹으로 이어진 광경은 다른 세상과도 같았을 것이다. 피라미드처럼 쌓인 모래 언덕들을 향해 그는 돌진했을 것이다. 가소로 가볍게 뜨거워져 한 발의 탄환처럼 달렸을 것이다. 이때쯤엔 시발년이고 뭐고 몰랐을 것이다. 이하타며 어느 만만한 사면을 전속력으로 올라갔다가 반대쪽 경사면이 예상보다 깊어 정점에서 발을 내밀자마자 바닥을 향해 굴렀을 것이다. 모래 위로 기세 좋게 꽂혔다면 잠깐이나마 정신을 잃었을지 모른다. 눈을 떴을 때쯤에 몸이 싸늘했을 것이다. 땀에 젖었던 몸은 살얼음처럼 살갗에 달라붙었을 것이다. 구덩이 중심에서 그는 사방의 가파른 경사면을 올려다 보았을 것이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경사면을 오르려 했을 것이다. 모래는 그의 발밑에서 그의 기척을 흡수하며 폭신하게 무너졌을 것이다. 두 발로 오르고 네 발로 올라도 흘러내리는 모래를 따라 그는 줄곧 흘러내렸을 것이다. 당혹감과 추위로 움직임은 굳었을 것이고 굳은 몸으로 움직이고 보니 더욱 지쳤을 것이다. 그는 기진맥진한 채로 구덩이 속에서 밤을 보았을 것이다. 구덩이 속보다 밝은 밤을 향해 뭐라고 한두 마디 말했는지도 모른다. 아침이 되어 공사장에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보자고 그는 생각했을지 모른다. 잠들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수와 오니토가 소리 없이 모래 언덕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을 때 그는 명료한 의식 속에서 혹은 잠 속에서 누가 알겠는가 엘리시어는 알 수 없다.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다. 그가 그 순간에 추웠는지 어땠는지 괴로웠는지 평온했는지 어땠는지를 아는 것은 오직 그 자신뿐이고 이제 엘리시어는 그것을 알 방법이 없게 되었다. 질식사였다. 기도에 끈적끈적한 모래가 가득해 오니토 속에 묻힌 뒤로도 얼마간 숨쉬려고 노력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모래의 무게로 가느다란 뼈들에서 골절이 발견되었고 그 밖에 도저히 사고의 영향이라는 볼 수 없는 뭔가 긁힌 자국들이 발견되었다. 하수 처리장 사고 이후 사흘이나 지난 시점에서 발견된 구타 흔적으로 가득한 미성년의 사체에 관해 세상은 할 말이 많은 듯 보였다. 그는 왜 그곳에 있었을까? 그의 사체는 왜 그곳에서 발견되었을까?
경찰들이 엘리셔의 노인의 집을 들락거린 뒤로는 엘리셔의 아버지가 자주 시청하는 채널에서 기자들이 나와 고모리를 촬영해 갔다. 엘리셔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고모리 이웃들의 윤곽을 보았다. 뿌옇게 처리되었거나 모자이크로 조각난 얼굴을 하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몰랐다. 그 집하고 간격이 멀어 우리 집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 알았는데 남의 집 사정이라 개입할 수 없었다. 그 집 애엄마가 평소에도 사람이 유난이고 쉽지 않아서 애들이 좀 덜 떨어졌다. 그 정도 체벌은 부모 입장에서 솔직히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학대, 이 마을엔 그런 거 없다. 끔찍한 무서움, 상습적인 구타, 가족의 무관심, 비정한 이유, 우리 사회의 단면, 기타의 평가와 비난이 엘리셔의 집을 중심으로 건물이 일대에 쏟아졌으나 소낙비처럼 한순간이었다. 그리고 잠잠해진 무렵에 누나와 그녀의 남편이 엘리셔의 아버지를 방문했다. 어색한 침묵과 어색한 대화로 시간을 보냈다가 마지막 순간에 보상금을 묻고 할 말이 남았다는 얼굴을 하고 돌아갔으니 그들은 조만간 다시 올 것이다. 엘리셔의 어머니는 짐승처럼 운다. 매일매일. 그녀는 먹지 않고 멍하고 문득 몸서리치고 울고 토하고 얼굴을 바닥에 짓누르며 엎드렸고 잠들고 잠꼬대로 죽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깨어난 뒤로는 흐느적거리고 아무렇게나 걷고 머리를 쥐어뜯고 자기 목과 귀를 핥히고 어린애처럼 발을 벌리고 앉아서 다른 이들을 압도하며 슬퍼한다. 엘리셔는 입을 다물고 그녀를 지켜본다. 그녀의 압도적인 발성 곁에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놀라운가 그녀를 보며 생각한다. 전혀 놀랍지 않다. 지금 그녀는 가장 그녀답다. 그리고 그녀는 고통스러워 보인다. 그 고통은 가짜일까? 가짜라고 말할 수 있나? 엘리시아는 새벽에 집을 나섰다. 운동화를 신고 계단을 내려와서 마당을 섰다. 개장을 한번 둘러보고 집 앞을 떠나 낡은 골목들을 통해 고모리를 관통했다. 일출 전이었고 그 시각 고모리는 고요했다. 고물상은 문을 닫았다. 전날 밤 이후로 고물상 주인은 아들을 어딘가로 보냈고 녹슨 철문의 자물쇠에 사슬을 감아두었다. 그걸로 끝이었다. 엘리시아는 고모리 입구에서 개활지로 접어들었다. 고모리와 개활지 일대에 새롭게 들어서게 된 대규모 주거단지의 건축 준비로 갓길은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었다. 엘리시아는 긴 담벼락처럼 이어진 차단막을 오른쪽에 두고 걸었다. 트럭버스 승용차들이 갱음을 내며 곁을 스쳐갔다. 엘리시아는 그들을 앞서 보내고 꼬리처럼 변화가에 당도했다. 전화박스를 지나고 버스 정거장들을 지나 피자 체인점과 디지털 프라자 사이의 골목으로 들어서서 동생이 이름을 새겼던 머릿돌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여기까지 혼자 왔다고 말했다. 그 이름, 빗물과 먼지에 씻겨 이미 그 자리에 없다. 오래전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나무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커다란 나무와 앨리스 소년에 관해서. 앨리스 소년은 그 나무 아래에서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다.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자는 나무 바깥으로 나가면 되지라고 말했다. 모든 일은 그 새끼가 나무 아래 서 있기를 고집했기 때문 아닐까. 나무 바깥으로 나가면 상황 끝. 오케이. 그렇구나 하고 엘리시아는 생각을 해보았다. 앨리스 소년이 서쪽 나뭇가지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 마침내 나무의 영역을 벗어나는 광경을 말이다. 그거 왠지 아름다운 석양이 있고 따뜻한 바람이 부는 광경이다. 뒤를 돌아보자. 거대한 나무가 미풍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 앨리스 소년은 마침내 나무에서 떨어져 나무와 무관한 장소에서 나무의 형태를 찬찬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건 마치 갤럭시와도 같은 데다. 횡단보도의 신호가 바뀌고 사방에서 사방으로 사람들이 길을 건넌다. 엘리시어는 이 거리에 있다. 많은 날들을 잊었지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기억하는 채로 이 거리에 머물고 거리에서 잠들고 먹고 마신다. 거리에 딱딱하고 차가운 모서리들에 다 골격은 비틀어졌고 아무렇게나 옷을 주워 입고 무감한 얼굴로 거리를 떠돈다. 그는 어느 날 우연하게 유리 진열장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여성의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다. 진열장에 비친 그 얼굴은 누구보다도 오래전 그의 어머니와 닮았다. 비딱한 골격 위에 솟은 조그만 얼굴이 말이다. 웃음이 터질 정도로 닮았다. 그는 만면에 웃음을 띠고 그 얼굴을 들여다본다. 엘리시어는 시발년이다. 시발년으로 이 거리에 서 있다. 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파트엔 개장을 넣을 만한 공간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진작에
개들을 없앨 것이다. 개들은 인간의 똥 같은 똥을 싸고 인간은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하니까 말이다. 어쩌면 먹혔을 것이고 어쨌거나 이미 죽었을 것이다. 벼들이 새파랗게 흔들리던 논도 사라졌고 은행나무도 사라졌다. 고모리는 이제 없다. 더는 그것에 관해 말하는 사람도 없다. 그곳의 구덩이에 묻혀 죽은 소년에 관해 말하는 사람도 없다. 오래전의 일이다. 그러나 그대는 엘리시어가 걷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불시에 엘리시어의 냄새를 맡게 될 것이다. 담배를 찾으려고 주머니를 뒤지다가 떨어진 동전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다가 펼쳤던 우산을 잡다가 누군가의 농담에 웃음을 터뜨리다가 연인의 발에 다정하게 팔을 걸다가 비를 피하려고 차양 아래로 들어섰다가 방금 산 복권 한 장을 지갑에 놓다가 이제 막 지나가려는 버스를 향해 뛰다가 엘리시어의 채취를 맡을 것이다. 그대는 얼굴을 찡그린다. 불쾌해지는 것이다. 엘리시어는 이 불쾌함이 사랑스럽다. 그대의 무방비한 점막에 엘리시어는 달라붙는다. 엘리시어는 그렇게 하려고 존재한다. 다른 이유는 없다. 그대가 먹고 잠드는 이 거리에 이제 엘리시어도 있는 것이다. 그대는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할까? 엘리시어라는 것은 잠시에 불과하다고 말할까? 엘리시어의 냄새, 엘리시어의 복장, 엘리시어의 궤적 모두 언제고 지나갈 것이라고 말할까?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고 엘리시어도 그의 이야기도 결국은 다른 모든 것들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말할까? 엘리시어도 그대처럼 이 거리 어딘가에서 꿈을 꾼다. 담요, 마분지들, 스티로폼, 접시, 음식을 쌌던 종이 뭉치들, 언제든 버리고 떠날 수 있도록 가벼운 것들이 모인 모퉁이에서 즉시 꿈으로 떨어지고는 한다. 고물이라는 구덩이로 말이다. 소년이 있었다라고 엘리시어는 말한다. 소년의 이름은 앨리스. 바닥에도 닿지 못하고 토끼굴 속을 빙글빙글 언제까지고 떨어지고 있는 앨리스 소년에 관해 이야기가 이어진다. 소년이 있었다라고 엘리시어는 말한다. 소년의 이름은 앨리스. 엘리시어는 그의 동생을 야라고 부른다. 그에게 그 이름을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다. 여태 노력했으나 그 이름 여태 말할 수 없다. 차라리 이것이다. 엘리시어의 실패와 패배의 기록이다. 그대는 어디에 있나? 이제 그대의 차례가 되었다. 이것을 기록할 단 한 사람이 그대. 그대는 어디까지 왔나? 이것을 어디까지 들었나? 이것을 기록했나? 마침내 여기까지 기록했다. 엘리시어가 그대를 기다린다. 그대가 옳대.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이다. 다시 한번 그대가 옳다. 그대와 나의 이야기는 언제고 끝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천천히 올 것이고 그대와 나는 고통스러울 것이다.